안녕하세요. 프라임 법학에서 국제법을 담당하고 있는 이만복 변호사입니다. 오늘 보니까 프라임 법학원에서 이렇게 종합반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설명회를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1번 타자라고 또 폈는데, 지금 처음에 이제 어떤 국제법에 대한 공부 방법론이라든지 답안지 작성 이런 것보다는 이제 여기 써놨듯이 이거 보니까 갑자기 생각났어요. 강사의 주요 경력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 우리 졸업한 지 오래됐어요.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무고시 합격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근무하고 퇴직한 다음에 사법시험 합격해서 이제 사법연수원 다니고 지금 변호사하고 있죠. 지금 이제 변호사는 살짝 접은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변호사 이름만 있지 송사를 안 해요. 송사 안 해. 예. 그 다음에 이제 외교부 근무할 때 이제 제가 근무했던 데가 이제 외교부의 외교정책실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다자 외교 조정관실인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외교정책실은 이제 대북정책과에 이렇게 근무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법률국, 옛날에 이제 조약국이었어요. 그래서 국제법률국에 제가 이제 조약과에, 양조조약 담당하는 조약과에 근무했고, 전혀 아니에요. 지금도 왜 전적이 잘못됐어요. 지금도 현직 법무부인 신의 변호사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주요 양력을 소개시켰는데, 폼나에 보면 한중 정책조정협의회 실무 담당, 쫄병으로 이제 실장님 모시고 그 당시 이제 실무 담당인 게 외교정책, 여러분들 합격하면 알겠지만, 제일 먼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합격해가지고 사무관을 하게 되면 이제 국장급 회의라든지 이제 실장급 차관복급 회의를 막 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자료 준비하는 거예요. 의전적인 것도 준비하고 자료 준비도 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거 한 거고, 말씀 자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협의체를 운영하게 되면 협의 관련 자료들 있잖아요. 그런 거 담당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외교정책실에 있을 때, 대북정책과에 있을 때 북한 문제를 좀 다뤘어요. 북한 문제를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법률국에 있을 때 이제 조약을 할 때, 이제 남북 간의 경제협력. 제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이제 공무원 생활했거든요. 그래서 들어갈 때는 김영삼 대통령이고, 공무원 김대중 대통령 때 이제 근무할 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남북 교류협력 관계가 활성화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투자부장이냐 이중과세 방지나 상사 분쟁, 청산결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제가 외교부 담당을 했어요. 이거 보니까 갑자기 생각난 게 뭐냐면, 엊그저께인가 이렇게 뉴스에 보니까 그 당시 저랑 같이 일했던 통일부 담당 사무관인데,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게, 그분이 통일부 대변인으로 임명됐다. 여성분이. 이종주 대변인이라고 저랑 같이 이거 했던 사람이에요. 했던 분인데, 보니까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거 하고 나서 이제 사직서 쓰고 나는데, 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주미대사관에 참사관으로 파견 나가고 막 이랬더라고요. 보니까. 그 다음에 소파 개정협정에서 이제 열심히 읽었죠. 그냥 문안 검토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에는 관여할 권한이 없어요. 여러분들. 내용에 관여하려면 여러분들이 외교부에서 최소한 20년 이상을 근무해야 돼요. 내용에 전혀 관여 못했고 그냥 실무적인 어떤 담당 일만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법률검토를 한 일주일 출장 가가지고 아주 칠레 가서 또 즐겁게 보내다 왔어요. 느낌 알겠지만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법률검토 그룹, 이건 크게 일이 많지 않아요. 협정문에 대한 전반적 체계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때 이게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체결한 FTA 협정이에요. 연습 삼아. 왜 칠레하고 체결했냐면, 이건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제가 알고 있는 가장 상징적인 설은 뭐냐면, 대한민국 처음으로 이제 FTA 협정을 체결하는데, 대한민국 경제의 파급력이 가장 약한 데가 어디로 나올까 골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고른 나라가 이제 칠레인데, 칠레하고 체결할 때도 엄청나게 파급력이 컸어요. 왜냐하면 농산물 때문에, 농산물.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칠레에서 포도를 수입해 오잖아요. 포도 수입해가지고 포도 농가들이 엄청나게 극렬하게 반대했어요. 근데 그걸 사실 외교부가 이 포도 수입 여부를 갖다가 이게 결정할 권한이 없어요. 누가 항상 협상 대표 누가 했냐면 농산부죠. 농산부 과장님이요. 농산부 과장님이 농산부 장관님 지침 받아가지고 오픈할까 말까를 딱 결정해요. 그래서 과장님이 결국은 농산부 장관님이 결정하는 거죠. 장관님이 결정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협상 트레이드 권한은 이제 외교 반대했으니까 그 지침 받아가지고 이제 오픈한 건데, 그때 한번 타기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UNHCR 난민 구호 프로그램, 이건 이제 저희 과장님이 이제 대북정책과에 근무할 때 과장님이 한 3주짜리 출장인 한번 가봐라 해가지고 북베이징 가가지고 이 3주 열심히 회의 참석했어요. 참석했더니 이수증을 주더라고요. 근데 분실했어요. 근데 분실했는데 사실 거창할 것 같죠? 근데 거창하잖아요. 여러분들 다 들어가면 다음에 지워버리라고 그랬어요. 지워버려야 돼. 왜냐면 여러분들 다 들어가면 다 이런 일 다 해요. 다 해요. 이것만 있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게 되죠. 외교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많은 일을 다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보다는 이게 제너럴리스트 있잖아요. 이것저것. 그러니까 정부의 작은 부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부의 작은 부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많은 다양한 일을 하게 된다니.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거는 고유 영역은 여러분들 뭐 속칭 얘기한 이제 정치군사에서의 외교관계 있잖아요. 이거 빼놓고 나머지 것들은 뭐 특별히 이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제가 짧은 소견이지만. 진짜 영향가 있는 건 뭐냐면 여기 안 적어놨어요. 진짜 영향가 있는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이거 여기 어디야 여기 있구나요. 이중과세 방지 협정을 담당을 했어요. 이게 이제 양자조약을 담당했는데, 양자조약이 왜 좋으냐면, 여러분들 보면 이게 출장운이라는 게 좋아요. 지금은 이제 막 타이트해져가지고 출장 가도 이렇게 별로 안 즐거운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출장 가면 되게 이렇게 출장비도 현찰로 줬어요, 현찰로 해가지고 자기 이제 예를 들어서 점심값 줄이고 그다음에 또 숙박비 줄여버리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달러가 세이브되고 막 이랬어요. 근데 왜 양자협정이 좋냐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제 딱 외교부에 입부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 유엔을 담당한다라고 하면 유엔 담당하게 되면 이거 출장 어디만 간 줄 아세요? 뉴욕만 가요. 뉴욕만 가요. 그럼 출장 가는 그 즐거움이 없어. 한 번 갔다 오면 즐겁긴 즐거운데 그 다음에 또 가라고 하면 무슨 생각만 드냐면 비행기 한 12시간인가 13시간 타야 되잖아요. 그 고통만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 양자조약은 출장비가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조약 갔다가 10개 넘게 했구나. 10개 넘게 했는데 출장비가 10개가 넘어가요. 10개가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신난다는 얘기예요. 양자조약에서 신난다는 얘기예요. 미얀마, 태국, 러시아 안 가본 데가 없었어요. 이 양자조약 협상하러. 제일 영향가 있어요. 영향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이제 처음에 와가지고 공공기관하고 이제 법률 자문도 하다가 지금은 이제 프라임에서 지금 국제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건 이제 제 일반 경력이고 시험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좀 말씀드리려면 이게 시험과 관련해서 제가 오늘 강의 저한테 할당된 시간을 좀 늘려달라고 했어요. 늘려달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걸 제가 한번 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저라는 사람을 알아야지만이 특히 이제 시험과 관련해가지고 알아야지만이 저에 대한 신뢰감이 쌓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심심해서가지고 이걸 읽어줬어요. 그 수업 시간에 지난번에 그 강의를 하는데 그래서 보면 이 책이 뭐냐면 공고 출신의 고시 뚫었다 해가지고 공부 혼자서도 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분이 뭐냐면 이게 부산기계 공고 나오잖아요. 부산기계 공고 나와가지고 이제 그 외무고시를 좀 했어요. 외무고시를 공부했는데 한 6년 했나? 6년 하다가 이제 결국 이제 탈락했죠. 불합격했죠. 불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저기로 통상직으로 돌렸어요. 통상직 시험. 왜냐면 그 당시 아마 나이 제한인가 있었을까? 나이 제한. 지금의 나이 제한 다 풀렸죠. 5급 시험들. 그 당시는 나이 제한이 정확하게 몇 살인지 잘 모르겠는데 나이 제한이 있어가지고 지금 보면 이상하지만 그 당시 외무고시 나이 제한하고 행정고시 나이 제한이 달랐어요. 외무고시는 뭐야? 어린 사람들만 뽑겠다고 해가지고 나이를 갖다가 훨씬 이게 차별화를 시켜놨어요. 차별화. 그래서 차별화 시켜가지고 외무고시를 갖다가 이렇게 외무고시를 준비하고 나서 나이 제한이 들으니까 안 돼가지고 이게 통상직을 본 거예요. 통상직. 그 당시에 통상직이 막 생겼어요. 죄송하지만 저도 통상직 준비를 했어요. 그럼 설명을 드릴게요. 통상직. 그래서 통상직에 이제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해서 이제 이 부산기계공고 출신이라고 해가지고 합격을 해가지고 신문에 많이 보도됐죠. 신문에. 근데 이걸 왜 읽냐? 저랑 관련이 있어요. 맨 마지막에 나온 저 얘기가 나오니까 저랑 관련이 있으니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제 이분이 쓴 책인데 자서전 비슷하게. 그래서 보시면 이제 한 15분 정도 걸릴 거예요. 재밌어요. 잘 읽어보면. 그래서 보면 합격할 때도요. SBS 8시 뉴스, KBS 9시 뉴스, YTN 10시 뉴스의 거의 모든 일간 신문에서 최저 학력이 공고 졸업인 어느 공사장 야간 경비원의 행시 합격을 갖다가 인간 승리로 달았다네요. 신문에 다 나왔어요. 진짜 맞아요. 공사장의 야간 경비원 출신이 진짜 맞아요. 진짜 이렇게 공부했어요. 차차 나오게 돼요. 그러다 보시면 또 이게 그 다음에 말씀드리면 이분이 이제 뭐라고 또 이 책에 써놓냐면 자신의 IQ라든지 두뇌의 잠재력을 지나치게 믿고 노력을 게을리한다면 또한 실패 확률이 크다. 그 다음에 고시 공부나 다른 여러 가지 수험 생활에 있어서 장수의 비결, 이제 오래 하는 거죠. 장수의 비결은 자신의 두뇌를 지나치게 믿고 노력하지 않는 것. 이건 이런 사람 좀 드물어요. 근데 쓸데없이,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쓸데없는 열등의식에 휩싸여가지고 자신감을 상실한 채 소극적으로 공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작년에도, 그러니까 작년에 여기 와서 1년 하는데 보면 1년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사법시험을 공부할 때도 봤어요. 사법시험. 사법시험 공부할 때 보면 이제 제 주변에 이제 제가 이제 늦게 사법시험을 공부하니까 40이 넘어가지고 사법시험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이제 뭐 학교 동료 이런 사람이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독서실에 만난 이제 지금 후배들인데 전부 다 이게 학력이 뭐 학교 갖고 이제 말씀드리면 미안하지만 이 학교가 그렇게 별로 안 좋아요. 안 좋은 대학들도 많아요. 그래서 지방대도 많았죠. 지방대도 있었죠. 근데 합격해요. 합격할 분들 다 합격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러니까 이 지방대 나왔다.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아. 지방대 나와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이 지방대에 나왔다는 이게 열등의식.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열등의식. 그 열등의식 때문에 이게 공부를 망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100% 거의 100%라고 봐도 상관없어요. 100% 열등의식 다 있어요. 열등의식. 전부 다가 여러분 마음속에 제가 뭐 저 혼자 이런 거 대놓고 꺼내놔죠. 다 과연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합격에 대한 확신인 사람 거의 없어요. 심지어 뭐냐면 이제 합격을 해서 이제 외교부에 딱 들어가게 되면 뭐 자세한 얘기는 안 하는데 약간 이제 시험 얘기를 해요. 시험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남자들 보면 남자들이 이제 군대 갔다 오는 꿈을 다시 꾸는 경우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고시 합격하면 어떠냐 시험 합격했는데 다시 보는 꿈을 꿔요. 처음에 합격하고 막 다닐 때 보면 다시 시험을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가끔 이렇게 저녁 먹을 때 뭐 야 어저께 참 내가 다시 시험을 보는 꿈을 꿨다. 진짜 기분 들었다. 라면서 얘기를 막 하면서 시험에 얘기하는데 얘기할 때 보면 답안지 어떻게 썼냐 가끔가다 얘기하다 보면 자기가 왜 합격했는지 모르겠다는 게 100%예요. 100%. 정말 자기는 뭐 떨어질 줄 알았다. 뭐 잘 썼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게 뭐냐면 열등의식이 다. 누구나 다 이게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은 되게 열등의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열등의식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열등의식이라는 게 긍정적으로 작용해야 돼요. 긍정적. 이게 파괴적으로 작용하면 정말 이게 답이 없어요. 이게 파괴적으로 작용하는 사람들 옛날 사법시험 볼 때 많이 봤어요. 이게 답이 없어요. 떠나야 돼. 싸늘하게 하면 떠나야 돼. 근데 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이게 상당히 이게 우월감 있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시험 합격에 훨씬 더 이게 도움이 되게 돼요. 시험 도움이 되게 된다는 얘기예요. 도움이 되는데, 야, 이런 얘기하면 좀, 그분한테 혼나는데, 제가 이제 가끔 작년에도 보면 이제 합격을 예측을 해요, 예측. 장난 삼아서 이렇게 예측을 하거든요. 작년대에 보면 제가 이제 3인을 예측했어요, 3인을 예측했어요. 3인을 예측을 했는데, 2인은 이제 사전 예측이고, 또 1위는 그냥 사후 예측이에요, 사후 예측. 그러니까 시험 끝나고, 사후 예측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한 분은 여기서 이제 사후 예측한 사람, 이분은 이제 합격을 했어요. 우리 프라임에서 이렇게 가끔 이렇게 광고 문구에 걸린 거 1년 반 만에 합격했습니다. 해가지고 이분이 왜 내 사후에 예측했냐면 이분이 처음에 이렇게 제가 이제 작년에 들어가지고 삼순환을 설명을 할 텐데 그 답안지를 쓰는데 이렇게 잘 쓴 답안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실력이 이렇게 출중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저랑 같이 이제 뭐 하면서 되게 상담을 좀 했어요. 상담을 쭉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상담을 하니까 이제 장점도 알게 되고 단점도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단점도. 제가 이제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이게 형식적으로는 이제 국제법 강사지만 막 물어봐요. 뭐 경제학은 어떻게 하냐, 뭐 국제정치학은 어떻게 하냐, 뭐 국제법은 어떻게 하냐 막 물어봐요. 그래서 야 근데 시험 다가오면 야 이렇게 공부하면 어떻게 이렇게 공부하라 저렇게 공부하라 또 코치를 해줘요. 코치를 해주는데 이 친구 이렇게 보니까 장점하고 단점을 쭉 다 알더라고요. 보니까 알아가지고 딱 봤더니 이제 시험 문제를 딱 봤어요. 시험 문제 이제 학원에서 보냈어요. 보냈는데 우리 이제 그때 여기 차장님 계시죠. 차장님한테 야 이 친구 될 것 같다는 거예요. 될 것 같다는 생각 딱 들더라고요. 왜 됐냐면 이 문제 스타일이 이 친구한테 딱 합격하기 좋게끔 딱 나타나더라고요. 아이나 다를까 합격을 해버리더라고요. 합격을 해가지고 그랬더니 또 들어가면서 또 문자로 나눴어요. 뭐 선배님 감사합니다. 또 편을 쓰더라고요. 갑자기. 그다음에 성공했고 그다음에 요 두 사람인데 요 2인인데 그
한이는 이분은 이제 얼굴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속칭 얘기 작년에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 속칭 얘기해서 이제 비대면 강의를 많이 했잖아요. 이게 답안 작성도. 근데 이분은 소식 불문. 근데 이분은 느낌이 100% 합격이야. 100%. 내가 대놓고 얘기했어요. 무조건 합격한다. 왜냐면 제가 이제 보통 이제 수험생들이 쓴 답안지 잘 안 나눠줘요. 안 나눠줘요. 나눠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직접 써서 이렇게 완성형 답안지를 해서 나눠줄지언정 수험생들이 쓴 거는 안 나눠주는데 예외가 있어요. 이분 걸 나눠줬어요. 이분 걸.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나눠줬어요. 필력이 대단해. 필력이 대단해. 정리 능력이나 이 필력이 상당하더라고요. 근데 답안지 이렇게 나눠주면서 이분이 합격했을 거 아니야? 떨어질 것 같네. 했더니 그 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다 합격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든지 저한테 연락을 못 해가지고 얼굴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한데 느낌이 추정이 이제 이게 고대 출신 같더라고요. 고대. 왜냐면 제 뭐 희망적 분석인지 모르지만 이순환 때 그 고대 다니는 분이 이제 강의를 들어가지고 저랑 상담을 하는데 나를 어떻게 선택했냐 했더니 고대 무슨 방이 있다면서 그 내부 통신망에 저를 합격생인데 저를 추천하는 글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분이 아닐까라고 추정한다는 게. 근데 또 한 분이 있는데 또 한 분이 있는데 요분도 이제 얘기 상관없는 게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공개적으로 얘기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이화여대 정외과를 나왔어요. 정외과. 정치 외교학과. 근데 상당히 뭐 답안지를 쓰는데 최고로 이렇게 우수한 답안지를 내는 건 아니지만 되게 열심히 써요. 열심히 쓰고 되게 이렇게 보면 그 답안지 쓸 때도 보면 성실감이 쭉 이렇게 보여요. 그래가지고 또 상담을 좀 이렇게 해봤더니 이제 작년도가 정확하게 작년도가 이제 3년차 시험이에요. 3년차. 피셋을 상당히 잘 보더라고. 피셋을 상당히 잘 보더라는 얘기예요. 작년도가 3년차인데, 내가 그랬죠. 될 것 같다고, 느낌이. 될 것 같다고 내가 아예 수업 시간에 대놓고 얘기했어요, 이분. 학교까지 얘기했죠.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야, 합격한다. 봐라. 그래서 빵빵 쳤어요. 빵빵 쳤어요. 근데 이제, 이순환 때인데, 이게, 아니야, 답안지 특강 때구나. 특강 때, 누군가 상담하러 들어와요. 그러더니, 어디서 많이 봤는데, 받긴 봤는데, 했더니, 이분이 들어온 거야, 이분이 들어온 거야. 결국 탈락을 했어요, 탈락. 떨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합격할 줄 알았더니, 면탈자가 돼버려요, 면탈자. 2차는 합격했는데, 이 면탈자가 돼버린 거야. 이게 3차 면접에서 이렇게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면접에서 떨어졌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제 항상 하는 사람들이 이제 시험에 커트라인 근처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점수 이렇게 보면. 커트라인 근처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근데 이분들이 잘못하면 이렇게 방심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방심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방심을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주변 사람 다 하는 얘기가 공통적이야. 저는 시험 많이 봐서 하는데,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너 조금만 더 하면 합격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거기 취해버려. 진짜 조금만 더 하면 합격하는 줄 알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방심을 하게 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이렇게 막 띄워주면 금방 방심해버려요. 그러면 절대 안 올라가요, 이게. 이 커트라인 뚫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여러분들 보면. 얼마나 힘든데. 진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포매팅 해가지고 새롭게 시작해야지만 한다는 마음을 먹어야지만 이게 뚫리는 거야. 기존에 커트라인 요 정도 했으니까 커트라인 갔네? 그걸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올려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먹어봤자 먹으면 잘못하면 뭐예요? 또 비슷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 보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장수생이라고 했죠? 장수생 표현 썼잖아요. 장수생 표현 했을 때 이 장수생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점수가 왕창 낮아버리면 아예 포기를 해버려요. 여러분들. 포기를 해버려요. 근데 장수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사법시험 기준이에요. 근데 여기는 마찬가지일 거예요. 전부 다 이 카트라인 근처에서 이렇게 놀아요. 카트라인 근처에서. 희망 고문을 하는 거야. 희망 고문. 그래서 조금만 더 하면 되겠네. 이렇게 희망 고문을 하다 보니까 뭐야? 이게 장수생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는 아예 포매팅을 다시 해버려야 돼요. 포매팅을 제가 사법시험 때 그랬어요. 사법시험 때 고생을 좀 했어요. 포매팅을 다시 해서 이 커트라인 벽을 뚫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친구가 보면서 상담을 하는데 면탈자 됐다고 하게 내가 방심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 얘기가 뭔지 알아요? 선생님 저는 뭐 이렇게 특별히 잘난 게 없습니다. 그냥 저는 항상 떨어질까 두려움 때문에 그냥 공부합니다. 그런 마음이 합격을 시켜요. 본인 스스로가 나는 잘난 게 없다.
잘난 게 없더라고. 스스로 하면서 그 잘난 게 없으니까 노력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얘기예요. 공부 열심히 한다.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책을 쓰는데 교재를 지금 판례 요약집을, 판례 정리집을 쓰는데 출판할 생각인데 우리 이 친구한테 맡겼어요. 한번 읽어보라고. 수험생 시각에서. 저야 뭐 제 시각에서는 뭐 이렇게 좀 열심히 잘 정리했다고 생각하지만 또 수험생 시각은 다를 수가 있잖아요. 다를 수가 있어가지고 이제 수험생 시각에서 정리 한번 읽어봐라라고 했더니 좀 메일로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제 메일 한 거 잠깐 보면 읽어주면 이 친구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이 친구한테 한 얘기 할게. 그래서 이 친구한테 제가 요구한 게 이제 지금 스타일로 계속 공부를 해가지고 국제법을 갖다가 이제 80점을 돌파하라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80점. 과다한 목표냐? 절대 과다한 목표가 아니라니까요. 과다한 목표가 아니라. 왜 과다한 목표가 아니냐면 80점 목표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내 미안 얘기지만 여기 작년도에 강의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 국제법 교수님들이 이 채점을 너무 후하게 해주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애로운 채점 기준을 표현했어요. 자애로운 채점 기준. 내가 보기에는 최소한 30점 올려줘. 근데 뭐 내가 보기엔 50점도 올려줄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옛날 사법시험 기준을 따지면 옛날 사법시험은 카트라인이 이제 50점이에요, 50점. 법학시험인데 50점이고 50점 넘으면 되게 잘 봤다 그러세요. 전부 다 받는 점수들이 전부 다 뭐 45점 뭐 이랬어요. 45점대 있어요. 그 기준을 옛날 그 사법시험의 그 엄격한 그 기준으로 여러분들 답안지를 채점하잖아요. 미안하지만 꽈락을 과연 넘길 수 있을까라고 내가 의문이 제기돼요. 의미 돼가지고 근데 꽈락 나온 사람 별로 없잖아요. 다 일괄적으로 올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괄적으로 올려두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은 방심을 해가지고 법답게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법을 법답게 공부 안 한다는 게 뭔 얘기냐면 여러분들 보면 제가 이제 와가지고 작년도에 이제 예비순환 하면서 예비순환이 이제 기본 이론 강의죠. 기본 이론 강의인데 그 다음에 동시에 이제 뭐냐면 처음에 데뷔하는 무대이면서도 제가 삼순환 강의를 하는데 좀 특이하게 삼순환 강의를 해서 하나가 뭐냐면 이제 파트 A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게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했어요. 기출 문제를 갖다가 이제 해설하는 거죠. 해설하는 거고 이제 파트 2 해가지고 이게 이제 판례 강의를 했어요. 판례 강의를 했다는 얘기예요. 했는데 처음에 이게 보면 파트 A 때 보면 처음에 기출문제로 할 때 기출문제가 꽤 세트가 돼요. 한 10회 이상이 나와요. 50점 기준 해가지고 12회인가 나오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기출문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에서 이제 내 관점에서 이게 완성형 답안지를 만들어줘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비교를 하려고 그랬어요. 비교하려고. 그래서 학원 측에서 제목을 뽑았는데 이만복을 이겨라 뭐 이렇게 썼어요. 기출 답안지 썼는데 이만복을 이겨라 뭐 이겨라 이렇게 썼어요. 답안지 경쟁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왜냐면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이미 다 쟁점을 잡았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딱 믿고 있었는데 이제 첫날 딱 아직도 기억나는데 첫날 딱 봤더니 이제 답안지 봤어요. 읽어봤는데 제가 채점을 안 하겠다. 채점 불가. 주지 않았어요. 채점 불가. 아니, 기본이 안 되니까. 그 채점 불가하니까 누가 깜짝 놀랐냐면 원장님이 깜짝 놀랐어요. 원장님이. 분명히 채점 비용으로 상당히 고가를 받고 수강생을 모였는데 강사가 채점 불가라는 표현을 쓰니까 놀란 거죠. 근데 채점 불가한 이유는 있죠. 채점 불가 이유는 뭐냐면 채점을 거부한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완성형 답안지를 만들어내고 완성형 답안지를 만들어내고 이걸 보고 이제 본인들이 이제 스스로 느끼면서 저랑 같이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자는 얘기예요.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하자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손으로 쓴 거 아니 뭐 비슷하게 맞아야지 이제 답안지 방향이 비슷하게 맞아야지 거기다 놓고 뭐 첨삭을 하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다시 써야 되겠던데 보니까 다시 써야 되겠던데 그래서 안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장님 난리 난 거지. 근데 이제
원장님 A라는 학생이 있어요. A라는 학생. A라는 학생이 있는데 원장님이 이 학생한테 물어봤나 봐요. 왜 이 A라는 학생한테 물어봤냐면 이 A라는 학생이 작년도에 이게 종합반을 하면서 뭔가 이제 학원 운영에 불만이 많으면 이의제기를 많이 했던 학생이에요. 이의제기를 많이 했던 학생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저를 되게 잘 따라가지고 같이 지나가면 원장님이 한테 이 친구만 보면 되게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지? 야, 너 도대체 원장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그랬더니, 선생님,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할게요. 이의제기를 세게 했어요. 이분이, 학원 운영, 종합반 운영에 대해서. 근데 겁이 나가지고 원장님이 겁이 난지 뭐지만 이 친구한테 이렇게 딱 물어봤어요. 이거 채점 불가 딱. 채점 불가 어떻게 하냐?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제일 무섭죠. 이 얘기를 많이 하니까. 잘난 체하네, 지금부터. 이 친구 얘기가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내 입장을 이해를 하는 거죠.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원장님이 한숨 났다는 거예요. 이 학생이 합격했어요. 아까 얘기한 합격했다는 그 친구 있죠? 이 학생이 합격했어요. 그런데 저랑 친해져가지고 막 대화하면서 이제 합격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채점 불가가 나오냐면 여러분들 이제 오늘의 주제로 좀 들어가는데 우리 주제가 이제 답안지 작성법인데 여러분들 상대로 이제 답안지 작성법을 한다는 게 좀 애매한데 작성법인데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작성하려면 여러분들 시험을 보게 보면 크게 이렇게 두 가지를 테스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가 첫 번째가 뭐냐면 판단 능력이죠. 판단 능력을 이렇게 테스트하는 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 암기력을 테스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암기력을 이렇게 테스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판단 능력, 암기력. 이 답안지 이게 어떻게 이게 답안지 반영되냐면 이 판단 능력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예전 제가 이제 국제법을 1990년대 공부를 했잖아요. 1990년대 공부할 때는 그때는 이게 판단 능력보다는 이게 암기력이 중심이 됐어요. 왜 암기력 중심이 되냐면 그때는 뭐냐면 이게 판단 능력을 물어볼 수가 없어요. 물어볼 수가 없는 게 여러분들 지금 현재 판단 능력 볼 때 지금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좀 사례 문제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100% 사례죠. 사례형. 사례형 문제가 나오는데 예전에는 사례형 문제를 묻지 못했어요. 옛날에 제가 90년대 시험 볼 때 보면 한 페이지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그러니까 두 줄, 세 줄. 자, 암기형 문제죠. 여러분 국제법 공부 한 번이라도 읽어보면 알겠지만 예를 들어 50점짜리 문제가 관할권에 대해서 논하라. 이런 거 관할권. 그러면 관할권과 관련된 지금 교과서 목차 보면 한 30페이지, 40페이지 되잖아요. 그 30페이지, 40페이지를 갖다가 목차 정리해가지고 막 외워야 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90년대 공부할 때 보면 목차 정리해서 암기하는 게 제일 중요했어요. 목차 정리해서 이제 암기하는 게 제일 중요했다는 게 특정한 쟁점을 뽑는 게 아니고 교과서에 기술되어 있는 법에 관련된 목차를 싸게 다 외워버렸어요. 싸게 다 외우고 내용은 또 아무거나 막 채워놨어. 내용을 점수는 어디서 격차났냐면 목차는 다 외웠어요. 목차마저 안 외우면 안 되죠. 왜냐면 그래서 항상 보면 시험 전날 뭘 확인하냐면 교과서 있잖아요. 교과서 법학 목차를 다 외우고 갔어요. 국제법 같은 경우. 목차 보면 지금이야 이제 정기도 선생님 책이나 이런 책들이 이게 목차가 세분화 안 되는데 옛날 책은 목차가 되게 세분화 되어 있어요. 지금 헌책방 가보면 이중범, 이병조 교수님 책 있어요. 지금 안 팔려요. 그분 책 보면 진짜 목차가 꼼꼼하게 세분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전날 우리 그거 외우고 갔어요. 꼼꼼히. 그냥 그 내용, 근데 결국 어디서 시험 문제 격차가 나냐면 목차 구성은 다 똑같으니까, 다 비슷하니까. 근데 이 목차의 내용이죠, 내용을 누가 더 정확하게 암기해서 쓰느냐 갖고 이제 점수 격차가 이렇게 차이가 났어요. 점수 격차가. 또 하나가 뭐냐면 또 이건 이제 50점짜리 기본적인 문제고 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요즘 같으면 공부도 안 해. 예를 들어 지구정지 궤도 이런 게 있어요. 지구정지 궤도. 지구 정지 궤도에 대해서 논하라 이런 게 나왔어요. 여러분 지구정지 궤도 뭔지 한번 이거 공부해 보신 분 안 읽죠? 이거 제끼죠? 우리 이거 다 외웠어요, 이거. 지구정지 궤도. 그러니까 이런 데서 50점짜리 기본 문제에서는 목차 외우고 목차 외우는 건 다 누구나 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내용을 채워놓는 거. 누가 더 암기를 잘해가지고 내용을 채워놓냐고. 그다음에 지구정지 궤도와 같이 구석에 나오는 쟁점을 누가 더 좀 더 외워서 쓰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점수가 이렇게 좌지우지했다는 게. 그래서 옛날 90년대 문제는 이게 암기가 100%였단 거죠. 100% 암기. 물론 이제 이 암기하려면 당연히 법이기 때문에 이해가 돼야 되는 거죠. 이해가 선행되는 거고. 근데 이제 지금은 지금 시험 문제는 이게 이제 사례형, 판단 능력을 보는데 사례형을 하는. 사례형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쟁점을 노출한다는 거야, 쟁점 노출. 쟁점을
도출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례 형식으로 주어진 걸 갖다가 선생님들이 물어보는 거잖아요. 사례 형식으로 물어보면 뭘 물어봤는지를 갖다가 뽑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쟁점을 딱 도출한다는 얘기예요. 쟁점을 도출한 다음에 도출하는 것이 이제 판단 능력이죠. 그다음에 이제 도출된 쟁점이 나오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판단 기준. 제가 이렇게 교수님께서 사례 형식으로 주어진 쟁점을 갖다가 이렇게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갖다가 풀어나갈 때 어떠한 관점에서 풀어나가겠습니다 할 때 이거 판단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이 판단 기준은 간단하다는 거예요. 판단 기준이 뭐냐면 일단 법조문 있으면 법조문대로 가는 거예요. 법조문이 있고 조약이죠. 그다음에 법조문과 관련된 해석론이 있겠죠. 해석론이야 뭐 교수님도 교재에 있는 거고. 요게 있고 플러스에 판례가 있으면 판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 기준과 관련해서 법조문, 그다음에 법조문과 관련된 해석론, 판례가 있고, 그다음에 또 세 번째가 뭐야? 이제 사안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사안을 해결할 게 아니야. 사안을 갖다가 이제 사안의 해결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 해결. 그래서 해결해서 이제 창의적인 문장이 나오는 거죠. 저는 이 판단 기준에 따라 가지고 교수님께서 사례 형식으로 낸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해결하고자 합니다라고 쭉 이렇게 답안지를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 틀이에요, 기본 틀인데 제가 왜 채점 불가라는 걸 했냐면 그때 보니까 속칭 얘기해서 이제 상당 부분은 답안지 내용을 잘 못 썼고, 그 다음에 이제 투망식 목차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투망식 목차라는 게 이 쟁점을 딱 뽑아내야 되거든요. 판단 능력을 물어보는 데서 쟁점을 딱 직접적인 쟁점이 뭔지를 딱 뽑아내야 돼. 직접적인 쟁점이 뭔지를 딱 뽑아내야 되는데 이 직접적인 쟁점을 뽑아내지 못하는 거야.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막 투망식으로 던지는 거야. 이것저것. 나열식 목차를 하는 거예요. 나열식 목차를 막 쭉 쓰더라는 얘기예요. 옛날 우리 암기형으로 이렇게 막 책 목차 외우듯이 막 나열식으로 쫙 써버려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 일단 쟁점, 판단 능력에서 미스가 나오는 거죠. 쟁점을 뽑으라고, 좀 구체적인 쟁점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쟁점을 뽑으라고 사례형으로 내줬는데 와서 뭐 비슷하게 막 아무거나, 제 입장에서는 아무거나 막 써요. 그래서 막 그냥 나열식 목차를 쭉 쓰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판단 능력에서 뭐야, 이게 점수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와.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 이제 답안지 풍부함. 풍부한 게 이제 암기된 지식을 갖다가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이 답안지 풍부함도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 나열식 목차라면 옛날 우리 때는 목차 하나를 딱 집어넣으면 2줄, 3줄밖에 안 됐어요. 2줄, 3줄. 그냥 막 목차 나열하고 그냥 그 기본 개념만 막 쓰는 식으로 했어요. 근데 지금 사례형의 경우에는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정확하게 뭐 판단 기준이라는 게 나와야 돼요. 판단이 나오면 법조문 같은 경우는 이제 압축 정리를 해야 돼요. 압축 정리를, 압축해서 기술할 수 있는 능력을 갖다가 키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제가 볼 때 보면 이 부분에서 또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서 뭐 제가 이제 얘기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면, 조문이에요, 조문 암기. 조문 암기는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이런 식으로 나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저는 조문을 외우지 말라고. 이게 뭐냐면 제일 깜짝 놀란 게 와가지고 이게 생조문 암기를 하더라고요. 생조문 암기라는 게 뭐냐면 그 조문의 내용을 갖다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막 외우려고. 야, 그렇게 무식한 짓을 왜 하는 거지? 이건 기본이 안 돼, 기본이 이거. 이런 거 시키는 사람하고 놀지 마. 이게 왜 이게 말이 안 되냐면, 첫 번째 보면, 여러분들 조문 자체가 이게 한국말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수업 시간에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읽어보면 금방 느껴요. 야, 이게 도대체 국어야? 뭐 이런 생각 들잖아. 좀 한 번이라도 읽어보면 그거 된 거야. 이거 한국말이 아니에요, 한국말이 아니에요. 좀 세게 얘기하면 우리 외교부분들한테 미안하지만 법을 잘 모르시는 분이 직역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하던 일이니까, 제가 옛날에 조약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뭐하게 했는 게 조문 이렇게 번역하던 놈이 아니고 조문 번역 일을 꽤 했어요. 그때 이제 보면, 여러분, 한국말 문과하고 영어 문과하고 완전히 내용이 다르잖아, 사고가 다르면 그걸 한국식 표현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조문을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절대 하면 안 돼. 잘못하면 욕 들어먹어요.
욕 들어먹어. 욕 들어먹어. 그래서 그냥 영어 문법을 갖다가 그냥 바로 가장 편한 게 뭐겠어요? 직역이잖아, 직역. 영어를 갖다가 직역을 해버리니까 이게 도대체 한국말인지 뭔지 이게 알 수가 없는 문장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걸 알 수가 없는, 내가 수업 시간에 농담으로 가끔 얘기해서 제가 웬만하면 조문 잘 안 읽으려고 하거든요. 기본 흐름만 잡고. 그래서 심심할 때 또 조문 읽어봐요. 조문 읽을 때 뭐냐면, 조문 읽으면 아는 것도 모르게 된다고 내가 하면서 강조하면서 얘기해요. 분명히 이렇게 사고를 갖다가 이렇게 조문과 관련된 내용을 딱 이렇게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거 갖다 관련 조문을 읽어보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이 다 날아가 버려. 왜? 조문이 개판이거든요, 조문이 개판. 이걸 외우려면 안 된다니까. 뭘 외우냐? 근데 선생님들 교재들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교재를 보면, 선생님들이 교재를 갖다 보면, 조문을 갖다가 인용해가지고 아주 암기하기 좋게, 그러니까 정리하기 좋게, 조문 내용을 갖다가 한국말로 잘 정리하셨잖아요. 그래서 교수님들 교재를 보면 되는 거야. 교수님 교재를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정리하면 되는 거야, 그걸. 교수님들이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한국말 같지 않은 조문을 갖다가 이쁘게 이렇게 한국말 스타일로 바꿔서 이렇게 번역을 했으면 그걸 외우면 되는 것이지. 왜 조문을 갖다가 정말 생짜로 다 외우려고 합니까? 여러분들 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럼 조약의 개념적인 게 있잖아요. 조약의 개념 보면 이제 교수님들 교재를 보게 되면 두 줄에서 세 줄로 이렇게 압축이 돼 있어요. 압축이 아주 이쁘게 알기 쉽게끔 문장이 잘 정리되어 있어요. 특히 정인선 선생님이, 제가 사실 교재 갖다가 정인선 선생님 교재를 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김대현 선생님 내용이 풍부하긴 풍부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법조문에 대한 좀 알기 쉬운 문장 정리를 갖다가 정인선 선생님이 잘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인선 선생님의 교재를 택하는 건데, 기본 교재로. 물론 빠진 거야. 이렇게 강사가 이렇게 보충해 주면 돼요. 정인선 선생님이 아무래도 내용이 풍부한 면에서 좀 모자란 면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강사가 이렇게 좀 보충해 주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기본 어떤 법학이 갖고 있는 고유한 그 문장 틀이라든지 단어, 이런 것들 갖다가 익숙해져야지만이 그것이 여러분들 사고로 정착된 사고가 글로 다 표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답안지에 옮겨 쓰지 않는 지식은 의미가 없어요. 시험에 가서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까먹어서 안 된 게, 여러분들 지금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럼 시험은 뭐로 평가받는 거예요? 답안지로 평가받는 거예요. 답안지로. 구술 테스트 없어요. 면접에서 실체적인 거 잘 안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답안지로 다 토해내려고 하면, 답안지는 뭐야? 항상 그 답안지 안에 압축적이고 좀 이렇게 논리적으로 좀 작성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한번 보면 조약의 개념에 대해서 쓸 일이 있어요. 이건 조약법은 매년 나오잖아요. 매년 나오는데, 그러면 조약법에서도 조약의 기본적인 개념이 있는데, 요 두 줄, 세 줄. 교수님이 아주 이쁘게 두 줄, 세 줄 써놨는데, 이거 충분한데, 만약에 조약법 협약에 조약의 개념을 쓴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써요? 한번 써봐요. 답안지에. 반 페이지 나와요. 반 페이지. 그 조약의 개념이 그렇게 큰 쟁점에, 여러분들 보면 답안지를 쓸 때도 또 내가 이제 계속 수업 시간에 좀 얘기 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점수를 좀 이렇게 답안지 쓸 때 점수를 좀 배점을 생각하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시험장 들어가면 10페이지죠, 10페이지. 답안지가 10페이지잖아요. 10페이지고 만점 얼마예요? 100점이잖아요, 100점. 100점인데, 한 페이지 뭐가 되는 거예요? 한 페이지 10점이 된단 말이야, 10점. 10점이야. 예를 들어서 시험 쟁점 중에 선생님들이 10점짜리 쟁점을 쓰잖아. 그러니까 가로 안에 점수가 나오잖아요. 몇 점짜리, 10점, 15점짜리 나오는데, 만약에 10점짜리 점수를 주면 몇 페이지 쓰라는 거예요? 한 페이지 쓰라는 거야, 한 페이지. 여러분들, 내가 아는 거 나왔네 해가지고, 아는 게 나왔네? 풍부하게 아는 게 나왔네 해가지고, 그 10점짜리 갖다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쓰면 돼, 안 돼? 그거는 원칙에 어긋나는 답안이에요. 원칙은 뭐야? 선생님들이 10점이라는 걸 100점 했으면 몇 점 범위 내에서 쓰라는 거예요. 10점 범위 내에서 쓰라는 거예요. 한 페이지 넘어가면 이건 원칙에 어긋나는 답안지라고 해가지고 잘못하면 감점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답안지를 형성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걸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약이라는 개념도, 만약에 조약이라는 개념 딱 여러분들이 쟁점을 딱 파악할 때, 조약이라는 개념을 써야 되겠다라고 하면, 조약이라는 개념이 아무리 커봤자 2점 이상이 안 나와. 대부분. 2점도 100점 안 되는 것도 많고, 2점 많아봤자 2.3점인데, 그걸 쓰는데 막 반 페이지 쓰고 있으면, 야, 이게 제대로 된 답안지입니까? 여러분들 그거 많이 한다니까요,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문 내용 그 자체에, 한국말도 아닌 조문 내용 그 자체를 갖다가 여러분 암기할 생각 하지 마시고, 교수님의 교재 있죠? 교수님의 교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문 내용을 정리할 생각을 하자니. 그러면 조문지만 안 보냐? 보죠. 당연히 봐야 되니까. 어디다 봐야 되냐면, 여러분들 조문할 때 보면,
뭐 조문 내용 갖다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문 숫자, 기본적인 조문은 숫자도 이렇게 외워두는 게 좋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가장 단순한 예지만 뭐 유엔 헌장 제2조 사망, 2조 사항, 뭐 분쟁은 평화적 해결 의무, 그다음에 뭐야? 무력 사용 금지 원칙. 그걸 갖다가 유엔 헌장 2조 사항, 2조 사망도 안 쓰고 그냥 유엔 헌장상에 뭐 분쟁의 평화적 해결 의무, 그다음에 무력 사용 금지 원칙 이렇게 써버리면 답안지가 영향가 없어 보인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인 조문들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숫자까지 좀 집어넣는 게 좋다는 거예요. 숫자까지 좋다. 뭐 유엔헌장 2조 사망이나 뭐 2조 사망 그다음에 뭐 자유권 51조 이런 것들은 너무나 기본이야. 숫자 안 쓰면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좀 더 이렇게 해보면 조문 숫자를 갖다가 좀 더 많이 외우려고 하면 그냥 1대1로 무식하게 외우면 안 되잖아요. 무식하게 외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조문 체계, 조문이 어떻게 흐름 구성이 되어 있는가, 큰 흐름 속에서 그 배열을 인식해 나가면서 그 숫자를 암기하면 바람직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차원에서 조문의 전반적 구조를 갖다가 파악하기 위해서 뭐야? 그래서 조문집을 보는 것이지. 조문 문장 하나하나 보고 있으면 이건 뭐 외워지겠습니까? 이게 안 외워져요. 안 외워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조문을 갖다 이렇게 잘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 가셨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래서 여기서도 상당히 점수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다 보면,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심지어 이 법조문과 관련된 내용들은 뭐냐면, 그냥 툭 치면 나올 수 있도록 하라. 툭 치면 나올 수 있도록 정확하게 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거 정리하다 보면, 그 시험에 이게 뭐지? 사례로 출제될 수 있는 그 법조문과 관련해서 그렇게 많잖아요. 아마 이것도 100페이지 내로 정리돼요. 100페이지 내로 정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100페이지 내는 아주 그냥 기계처럼 외워야 돼. 기계처럼 외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이제 판례인데, 판례와 관련된 건데, 제가 이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제 뭐 작년에 이렇게 강의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뭐 칭찬이에요. 일종의 칭찬인데 칭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판례를 좀 체계적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판례를 갖다가 이제 체계적으로 설명해주고 학습하도록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암기. 판례 요지에 대한 암기죠. 암기를 이렇게 하도록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나 당연했어요. 당연한 거야. 왜 너무나 당연했냐면 이게 사법시험이거든. 사법시험. 지금 제가 얘기한 건 지금 다른 얘기 아니에요. 사법시험 사례문제 풀 때 기본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법시험. 여러분들 여기서 혹시나 뭐 통상제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통상제 행정법도 다 이렇게 써요. 그래서 당연히 그래서 뭐 어떤 그 판단력을 키우려고 하면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시험 테스트하는 것이 판단력이잖아요. 판단력이라는 게 쟁점 도출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쟁점 도출 훈련 어디서 하려요? 쟁점 도출 훈련은 크게 뭐 두 가지. 강사가 이제 강의할 때 사례를 많이 드는 거죠. 이거 나오잖아요. 잘난 척하려고요. 사례 설명하고 상황 보도. 저는 항상 이게 항상 뭐냐면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이해를 시켜요. 사례 설명이나 뭐 좋은 예시나, 그 다음에 또 좀 더 세련된 예는 뭐겠어요? 판례겠죠, 판례. 이런 것 갖다가 예를 든다는 얘기예요. 제가 왜 그러냐면, 이건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뭐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한 게 아니고, 제가 이제 변호사잖아요, 변호사인데, 여러분들 변호사한테 이제 상담을 온단 말이에요. 상담을 오면 의뢰인들하고 상담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의뢰인들 상담할 때 보면, 의뢰인들한테 그 어려운 뭐 민법이나 형법의 용어를 갖다가 사용하면 의뢰인들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절대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소리 하는 순간 바로 일어나서 가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의뢰인들 아무것도 모르는 법률 문외한 의뢰인들에 대해서 그나마 자신이 놓여있는 상황을 갖다가 이해시키려고 하면 결국 뭐 밖에 없는 거예요. 상황을 설명해 줄 수밖에 없어요. 유사한 상황들 쭉 설명하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 맥락을 파악하게 하고 거기에 따라서 뭐 기본 원칙을 쭉 설명하면 그 사람들이 되게 쉽게 이해가. 왜냐면 이 법이라는 게 되게 경험적인 것들이 많아요. 경험적인 것만 딱 이해를 하게 되면 그 추상적인 개념들이 싹싹 이해가 돼요. 그래서 결국 이제 법학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답안지는 뭐예요? 개념적인 걸 써야 돼요. 개념적인 거. 법률 요건도 개념적이죠. 그러니까 조약의 요건들, 조약의 내용도 개념적인 거고, 판례도 개념적인 거고, 이런 것들을 써야지만 이 고득점 답안지가 나와요. 결국 이해와 암기는 개념적인 거지만, 그 이해와 암기의 요지가 되는 개념적인 걸 이해하려면
사안을 들어야 돼요. 사안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변호사 한 버릇이 있어가지고 항상 뭘 설명할 때도 사례 설명하고 그다음에 뭐 예시도 많이 들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들 보면 제가 이제 또 왜 이렇게 하냐면 또 이렇게 예시도 많이 들고 타법 얘기도 많이 해요. 타법 얘기를 많이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법. 뭐 민법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형법 얘기도 하고 이런 것들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왜 얘기를 하냐면 역시 이제 제 경험. 제가 이제 여러분들 국제법을 갖다 이제 2번을 공부했잖아요. 한 번은 90년대 그 외모고시용으로 국제법을 공부해봤어요. 나 여러분들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들 뭐 국제법책 읽으면 진짜 벽치기 하는 거죠. 뭐 한 4번 읽었다는데 뭐 별로 제가 물어보면 저 별로 아는 거 없는 것 같아. 보니까 벽치기 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안다. 제가 겪었다니까요. 겪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강의라도 있었잖아. 근데 나는 우리 때 90년대는 강의가 없었어요. 강의가 없어가지고 진짜 혼자서 그것도 이제 지금 이제 교수님들 특히 이제 정석수 교수님은 이제 문장을 되게 정석수 교수님 앞에 머리만 해보세요. 왜 자기가 예전에 공부할 때 법학은 그렇게 어려워야 되는지 잘 몰랐다고. 우린 그 어려운 책을 막 그냥 읽었어요. 법이라도 알고 읽으면은 그 국제법 책이 이게 그나마 좀 들어오는데 아무 생각 없어. 그때 이제 물어보면, 야, 어떻게 이해했냐?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항상 하는 말이, 여러 번 읽다 보면 이해가 된다라고 해요.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이해가 된 게 아니야. 그냥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남겨놓고 그냥 억지로 쓴 것일 뿐이지. 되게 답답하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제 그 2000년대 들어가지고, 2000년대 딱 들어가지고 이제 사법시험을 공부하면서, 이제 뭐 법을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법률 관계를 분석할 만한 개념들은 알잖아요. 아는데, 안 상태에서 국제법을 갖다가 이게, 물론 이제 사법시험 선택 과목이에요. 선택과목이죠. 선택 과목으로 이렇게 받으면 너무나 편한 거야. 왜 편하냐면 국제법을 여러 번 익숙해진 게 아니라 다른 법이죠, 다른 법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국제법의 법논리잖아요, 법논리. 이런 것들이 쏙쏙 들어오는 거야. 여러분들 보면 이제 가끔 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안 하지만 예전에 보면 이제 사법시험 보는 친구들 있죠, 사법시험. 물론 이제 객관식이지만 나중에 되면 상당히 높았어요, 사법시험 객관식이. 근데 범위도 이제 여러분이 보는 게 한 2분의 1로 축소시켰어. 2분의 1 축소시켰다는 얘기예요. 2분의 1 축소시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시험 객관식용으로 선택 과목으로 할 때 보면 이 강의 몇 회인 줄 아세요? 몇 회냐면 8회 하면 욕먹었어요. 처음엔 뭐 4회로 하더라고요. 4회로 하다가 나중 되니까 좀 이렇게 수강생이 있으니까 뭐 학원에서 경영 전략 차원에서인지 6회로 늘리다고요, 6회. 6회로 해도 충분히 가능했어요. 근데 이게 왜 가능한 줄 아세요? 사법시험 보는 친구들이 똑똑한 게 아니에요. 물론 똑똑해서가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은 이미 뭐예요? 기본법 있죠, 기본법. 기본법에 대한 다 이해가 다 돼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보면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시험 문제 매년 나온다고 볼 수 있는 뭐 조약법이라든지 국가책임법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조약법, 국가책임법. 이런 것들은 이거 사법시험 보는 애들한테는 너무나 쉬운 거야. 그거 설명할 필요도 없어. 그냥 야 이렇게 구도만 딱딱딱딱 정리해주고 나면 지들이 다 알아서 이해를 해요. 왜냐면 그 조약법이라는 게 뭐 별게 아니거든. 그 민법상의 그 계약법률 관계를 갖다 조금만 응용하면 조약법률 관계가 금방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뭐예요? 그 국가책임도 예를 들어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에서 바로 튀어나올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미 훈련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게 육회면 충분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 그다음에 또 이해도 잘 되고. 미안하지만 예전에 사법시험 공부한 친구들이 하루 공부해가지고 조약법을 딱 공부하잖아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한 달, 2달, 3달 공부해요, 조약법을. 둘이 대화시키면 누가 이기겠어요? 사법시험 공부는 이겨요. 그 왜 그러냐면 사법시험 공부한 친구들이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그만큼 이게 법학이라는 게 속칭에 리걸 마인드라고 하잖아요. 리걸 마인드로서 이게 관련 법이 연결이 돼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연결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설명을 해주면 되게 좋아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설명을 해줘. 그래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나 처음엔 부담이 됐거든요. 왜냐면, 혹시 민법을 설명해 주려다가, 혹시 민법에 부담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이제 수강생들이 보니까 내가 되게 좋아하더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민법을 얘기해 주니까 국제법 이해가 편하다 해가지고 이런 것, 그래서 관련 법들 갖다가 이렇게 설명해 준다는 얘기. 그 다음에 민법 얘기할 때 민법의 개념적인 걸 얘기해 주겠어요? 절대 민법의 개념적인 게 얘기해 주지 않아요. 사례를 얘기해 준다는 얘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보면, 제가 이제 각간다에 떠먹는 얘기가,
여기 뭐 강행규범. 강행규범도 그냥 여러 번 읽다 보면 뭐 대충 뭔지 알죠? 뭔지 알죠? 근데 강행규범 얘기할 때 뭐야? 이게 국제법 국제법 주체 간의 자율적 합의예요. 자율적 합의. 합의 과정에서 의사표시상에 하자가 있어요, 없어요? 하자가 없어요.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뭐에 위반되면, 강행규범에 위반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효가 되잖아요, 무효가 된다.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물론 이제 국제법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지만, 이렇게 설명하면 상당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거 다 이제 민법에 이제 설명을 해요. 근데 좀 지저분한, 어머님도 계신데 좀 지저분한 예를 들어서 죄송해요. 근데 제가 지저분한 예를 들면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법은 원래 시험 A라는 매춘부가 있어요. 매춘부. 그다음 B라는 남자가 있죠. 남자가 있어요. 남자가 있다는 게. 그래서 요 둘 사이에 성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성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자율적 합의예요. 자율적 합의. 이 매춘부한테 몸 팔려고 강요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어요. 자기가 몸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려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요 남자라는 사람도 뭐다? 이게 뭐야? 대가를 지급하고 여성의 성을 이제 사는 거죠. 성을 매수하는 거죠. 자율적 합의예요. 의사표시상에 하자 있었어요. 강요한 적도 없고, 협박한 적도 없다는 게. 그러면 이게 이러한 계약, 이 매음 계약이 유예요? 무효란 말이에요, 이거. 민법상도 무효예요, 민법상. 왜? 아무리 민법상 권리 의무 주체 간의 자율적 합의라 하더라도 뭐가 허용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공소양속이라는 게 있어요. 민법 103조에 보면 공소양속에 반하는 합의죠. 합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할 때 안 하겠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사회 질서, 공동체 질서를 갖다가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범으로서 뭘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공소양속 규정이 있는 거예요, 민법에. 이것에 반하는 합의는 자율적 합의라 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강행규범이니까, 이게 국제법에 강행규범이라니까. 뭐 이런 식의 예를 드는 거예요, 가볍게 예를 드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강행규범이라는 개념, 물론 이제 강행규범이라는 개념은 조약법 협약을 통해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암기를 해야 되는데, 암기를 위한 이해를 갖다 이렇게 민사상 예를 들면서 해주면, 강행규범이 뭔지, 그 다음에, 자율적 합의가 뭔지. 여러분, 기본적으로 뭐예요? 또 국제법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이것도 또 잘 이해하는데, 임의규범하고, 그 다음에 임의규범하고 이제 강행규범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보통. 임의규범 개념도 여러분들 보면 잘 못 외우고 계세요. 못 외우는 게 이해를 못하니까 잘 못 외우는 거예요. 이거 별게 없어요. 그래서 규범의 창설, 변경, 종료. 규범의 창설, 변경, 종료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가지고 좌우된 걸 갖다가 통상 뭐라 임의규범이라고 해요. 이게 계약이에요. 예를 들어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예요. 아파트 매매 계약. 이 구성력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매도인이면 자기 한 집을 갖다가 B한테, 매수인한테 넘겨줄 의무가 있는 것이고, B는 어떤 의무가 있어요? 대금 지급이죠, 대금 지급 의무가 있는 거예요. 구성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계약을 체결할지, 계약 체결 여부. 계약의 체결 여부라든지, 아니면 계약의 종료죠? 당사자 합의한 종료. 계약의 종료. 아니면 변경이죠, 변경. 계약 내용의 변경. 계약 내용의 변경. 누구에 따라서 좌지우지는 거예요? 요 매매계약 당사자죠. A하고 B라는 매매계약의 당사자의 자율적 합의에서 계약이 성립되는 거고, 자율적 합의에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계약 당사자 합의에서 계약을 종료시킬 수도 있다는 게. 이런 것도 통상 임의규범이라고 하는데, 국제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국제법 주체는 국가 간의 합의를 통해가지고 조약이라는 규범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국가 간의 합의를 통해가지고 조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 한미 FTA 협정. 한국과 미국 간에 한미 FTA 협정이라는 국제법을 창출할 수 있는 것, 누구예요? 한국하고 미국이라는 당사자 주체고, 그다음에 한미 FTA 협정이 시대에 안 맞는다. 그러면 개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방적인 개정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합의를 통해서 개정이 가능한 거고, 그다음 더 이상 요 규범의 효력을 유지시켜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이 내리면 계약의 효력을 종료시킨다는 게, 이런 것들 갖다가 이제 임의규범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 갖다가 이제 계약법에 이제 기초해 가지고 이렇게
민법에 기초해가지고 설명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이해를 하기 쉽더라는 얘기예요. 이해하기가 상대적으로 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니까 되게 좋아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 예가 이런 식의 얘기예요. 좋은 예시를 이용해서 뭐 쉽게 이해해 준다는 얘기죠. 판례는 뭐 지금 설명할 수 없고, 판례는 뭐냐면, 판례를 얘기하는데, 저 깜짝 놀란 게, 판례 공부를 왜 하냐, 뭐 이런 거예요. 판례 공부를 왜 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수험생들이 가끔 있었어요, 가끔. 그래서 이 말이 나오게 된 이유, 나중에 알게 됐지만, 뭐 여기서 설명 안 하고, 아니, 법을 공부하는데, 판례를 공부 안 하면, 뭘 공부하는데, 그러면. 뭘 공부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판례 공부를 안 한 이 국립외교원 수험생들이 이제 판례 공부를 안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판례 책이 이게, 옛날 사법시험 보면 이 판례 책이 꽤 많았어요. 판례 정리 자료들이 많아가지고, 수험생들이 이제 판례 공부를 잘 하도록 이렇게 좋은 교재가 있고, 또 강의도 많았어요. 강의도 많아가지고, 판례 공부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게 보니까 이 국제법은 이게 수험생들이 볼 만한 판례책이 이게 지금 한 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인서 선생님 책인데. 정인서 교수님의 판례책인데, 근데 문제는 이 판례책이 내용이 되게 풍부한데, 근데 문제는 주요 요지들이 뭐로 돼 있어요? 영문으로 돼 있어요. 영문으로 답안지 쓸 수는 없잖아. 그래가지고 정인서 선생님 이게 사실관계 파트는 이게 상당히 이게 정리가 잘 돼 있고, 근데 요지도 정리가 잘 돼 있죠. 근데 전부 다 영문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제 수험생들이 잘 안 보더라고. 그러니까 부담스러워하고. 근데 이제 본책에는 판례 요지를 갖다 풍부히 잘 안 써놨어요. 근데 사실관계를 분석을 하려면 판례 요지에 대한 아주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해요.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면 그 작년도에 예비순 할 때 저는 원래 이제 판례 강의 하는 것이 익숙해져가지고 작년도에 처음에 예비순 들어올 때는 그냥 정인서 선생님 책 이렇게 설명만 해주려고 했어요. 근데 스타일이 안 맞는 거야, 이게 스타일이. 그래서 내가 작년도 예비순 강의 들어본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중간에 야, 나를 믿어라 하면서 믿어라. 제 주특기가 우격다짐으로 이해시키는 거다. 내가 우격다짐 이해다는 게. 이 우격다짐 이해라는 게 뭐 제가 이제 약간 표현을 비하했지만 의뢰인들 설득할 때 상황적인 설명을 해주면 이해하잖아요. 거기 플러스 개념적인 걸 추가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아예 판례 자료를 갖다가 만드는데 판례 자료를 만드는데 만들어서 예비순환 시작한 게 아니에요. 예비순환 하면서 막 만들었어요. 강의를 하면서 막 급조됐어요. 급조됐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우수한 자료로서 수험생들 열심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급조해서 만들고 이거 갖다가 삼순환 때 판례 강의 때 썼어요. 판례 강의. 그래가지고 이제 이 판례 자료가 보니까 수험생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판례를 갖다 이렇게 그나마 이제 아직 부족한 부분이 좀 많지만 그나마 이제 체계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것이 이 자료밖에 없다라고 해가지고 되게 칭찬을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처음으로 저는 처음인지 몰랐어요, 솔직히. 나중에 보니까 처음인 것 같더라고요. 판례 강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봤더니 진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좀 도입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A라는 수강생 이게 합격을 사후에 예측했다고 했잖아요. 시험 보고 나서 합격 예측을 했는데 지금 이제 시험 볼 때는 답안지가 그렇게 우수하지가 않았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우수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봤더니 이 친구가 이제 1년 6개월 걸렸어요. 1년 6개월. 1년 6개월이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 뭐 보통 시작할 때 겨울방학 때 휴학하고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부한 친구인데, 근데 이 1년 6개월이 이제 진정으로 1년 6개월 아니에요. 왜 진정으로 1년 6개월 하냐면 이 친구가 나이가 30인가 30세인데 이제 연대 정외과 나왔어요. 연대 정외과고 이게 석사예요. 석사 출신. 저한테 이제 상담하는데 제가 연대 내가 물어봤죠. 야, 너 국정정책 잘하냐? 했더니 제가 이제 연대 정외과 나와서 석사입니다.
저는 그걸 잘 안 믿어요. 왜냐면, 제가 미안하지만, 저는 이제 외교학과가 아니고 이제 정치학과. 근데 여러분들 보면 이제 서울대학교 외교학과가 이게 상당히 대한민국에 그거밖에 없어요. 특수학과, 이상학과죠. 속칭이 하면. 왜냐면 정치학 중에 외교학과는 되게 작은 부분인데 거의 병렬적으로 이렇게 대립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커리큘럼 보면 겁먹어요. 저 국제정치학 전반을 싹 다 닫아버린 것 같아요.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나오면 걔네들 졸업만 하면 기본적으로 국제정치학 전반이죠. 전반을 갖다 다 훑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다른 학교 이렇게 정치 외교학과라고 이렇게 돼 있는 과들 있잖아요. 이런 과들은 본인이 의도적으로 노력을 안 하면 국제정치학을 다 많이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있어요. 내가 의외로 많이 봤어요. 이거는. 의외로 많이 봤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나왔다지만 정치학과에도 정치학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국제정치학 교수님들이 계세요. 서울대학교 정치학과가 오히려 다른 학교의 정외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하여튼 뭐 국제정치학을 하냐 했더니 뭐 자기가 석사 논문을 썼다는 거예요. 석사 논문을 국제정치학 썼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할 때 보면 국제정치학 할 때 역사를 되게 강조해요. 역사를. 야, 왜 요즘 친구들은 이렇게 역사 공부를 안 하냐. 역사 공부 해야 되나 했더니 제가 역사 공부를 갖다가 역사 공부를 열심히 잘했습니다 했더니 자기 논문 주제가 한국 외교사라는 거예요. 한국 외교사. 그래서 자기가 역사에 대해서 상당히 이게 공부가 잘 돼 있다는 거예요. 나름 관심이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나시면 작년도에 외교사가 막 오래간만에 나와버렸죠. 외교사가. 그죠? 여기서 안 나오다가 그래서 막 전부 다 못 쓰고 있을 때 이 친구 쓴단 말이야. 외교사가 30점짜리가 있어요. 30점짜리가. 30점짜리가 있다는 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국제법인데 이 친구가 이제 그 파트 A 듣고 파트 B를 들었는데 파트 B 이제 판례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판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작년도에도 보면 좀 들어보시는 거 알겠지만 국제법에 보면 국제법 산문이에요. 산문. 국제법 산문인데 이 산문이 완전히 우리 때는 용어는 브리타라고 했어요. 브리타라는 용어를 썼고 요즘엔 뭐라 그래요? 요즘엔 뭐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뭐라 그래요? 하여튼 뭐 예상하지 못한 문제 있잖아요. 아무도 안 달았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아무도 안 달았다고 하는데 제가 광고를 안 해서 그렇지 이거 누구만 달았냐면 저만 달았어요. 저만 달았는데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 다르지는 않고 다르게 된 이유가 있어요. 다르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런데 제가 이제 파트 1 때 기출문제를 푸는데 쟁점을 뽑았어요. 쟁점 뽑았는데 하나가 보이더라고 이게. 야 그래서 참 이게 쟁점을 하나 이렇게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걸 했는데 상당히 어려운 쟁점 같아요. 근데 야, 이건 크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참고만 하라라고 하고 그다음 이제 판례 있죠. 제가 이제 판례책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판례책인데 이 판례책의 기본이 이제 정의서 선생님 책이 정의서 선생님 책인데 이 정의서 선생님 국제형사법에 보면 이게 여러분들 요번에 나왔던 산문하고 아주 관련 있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지만 그래도 개괄적인 관련성이 있는 문제가 있어요. 판례가. 이걸 한 거야. 근데 이 친구가 이걸 두 개 다 들은 거야. 심지어 왜냐면 제가 이 쟁점 정리 있잖아요. 이 쟁점을 뽑아놓은 거 되게 그때 이제 기출 답안지에 보면 한 5점짜리를 뽑아놨는데 이 친구가 와서 나한테 질문한 거야. 질문한 거야. 선생님, 제가 생각에는 몇 조가 아니라 몇 조를 적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적용한 조문하고 다른 조문을 얘기하면서 선생님, 제가 생각에 이렇게 적용해야 될 것 같은데요. 딱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건 내가 어떤 사고가 탄력성이 있으니까 어떻게 적용해도 큰 상관없다. 네가 좀 집에 가서 고민해봐라. 근데 그 중요한 쟁점은 아니다. 딱 근데 이게 나와버린 거야. 근데 이게 딱 봤더니 야, 이게 보면 외교사 잘하지. 그다음에 국제법에서도 봤는데 산문을 이렇게 보니까 얘는 여러분들 빵점 나왔다니까. 빵점 나왔어요. 무슨 사람 빵점 나온 사람 많아. 수두룩해. 아예 안 쓴 사람도 많고 대부분. 그러니 여기서 걸려버린 거지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내가 왜 사후에 합격할 거라고 예측했냐면 사전에 답안지 봤을 때는 잘 쓴 답안지가 아니에요. 본인도 알아. 남자들 등치 큰 남자들 글씨 쓰는 거 보잖아요. 글씨 쓰는 거 보면 못 쓰잖아. 남자들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글씨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게 글씨가 크면서 속도도 느리고 못 쓰잖아. 이 친구 그런 스타일. 근데 이 친구는 글씨 못 쓰는 스타일은 아닌데 엄청나게 글씨가 크고 딱 봐도 빨리 나올 것 같지는 않아. 항상 고민이 뭐라고 하냐면 이 답안지를 갖다가 많이 써야 되는데 큰일이다고 이렇게 내가 얘기를 했어요. 내가 걱정하지 마. 날 믿고 6장만 써라. 6장만.
그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6장만. 6장만 기본적인 거 쟁점 잡아가지고 6장만 써더라도 합격하는데 충분한 점수 나온다. 그 위로가 아니야. 그 대신에 6장 쓸 때 너무 6장만 뒤에 4페이지가 비면 좀 서운하니까 길게 좀 칸 넓혀가지고 8페이지를 만들 때 내용은 6페이지짜리 그 답안지 쓰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럼 딱 봤더니 뭐 느낌이 딱 봤더니 뭐 보니까 만약에 실력이 좋았으면 상당히 우수한 점수를 합격할 상황이었는데, 그 내가 보니까 국제법 답안지, 딴 건 모르겠고, 내가 본 답안지 국제법이니까 국제법 답안지만 보면, 그렇게 우수한 적이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래도, 합격을 갖다가 예측을 못 했는데, 보니까 그래도 합격이 됐다. 나중에 보니까 이런 역사를 갖다가 좋아하고, 그 다음에 국제법 따진 거 있잖아요. 이거 보면서, 야, 얘는 뭐가 썼겠다. 여러분 20점짜리 이렇게 쓰면 한 10점 이상은 나와요. 여러분들 10점 이상이면 인생에 바뀌어, 이게 여러분들 보면. 아니나 다를까, 이게 보니까, 와서 보니까, 수강학이 쓴 거 보니까, 본인이 경제학하고 국제정치학은 정외과 나왔으니까, 보통 정외과 나오신 분들이 요즘 보니까 저기도 복수전공 경제학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제학도 좀 어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국제정치학은 어느 정도 관심 있고, 어느 정도 기본기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국제법에서 발목을 잡은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국제법이 무서운 과목이에요. 무서운 과목. 이게 잘하는 사람들은 아주 점수를 잘 따요. 잘 따는데, 한 번 이렇게 발목을 잡히잖아요. 아유, 뭐, 진짜, 밤잠을 못 이루죠. 밤잠을 못 이룬다니.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거 이름은 또 이게, 은근슬쩍. 다른 학원을 이렇게 좀 비판한 것 같은데, 저도 이게 수강생한테 들은 얘기예요. 수강생한테 어느 학원인지 여러분 추정하는데, 아니, 제 놀란 말 중에 하나가 국립외교원인데, 경제학 갖고 합격하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제학 갖고. 이게 도대체 뭔 개소리야. 뭐 이런 생각이 막 들단 말이에요. 이게. 경제학 갖고 어떻게 이게 합격을 해요. 이게. 근데 이렇게 가만히 이게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이제 국제법하고 국제정치학인데, 이게 안 나오는 거야,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국제정치학도 이게 잘 안 나오지. 근데 이제 경제학은 옛날부터 그랬어요. 경제학은 뭐 어렵지만 하면 되는 과목이거든. 하면 되는 과목이라고. 그래서 읽다 보면 뭐 순환이 지나는데 경제학은 조금씩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 근데 국제법은 이게 점 논리 구조를 잘못 잡아나가면 이거 진짜 안 돼요, 안 돼. 사람한테 밤잠 못 이루게 해요. 한두 번 본 게 아니죠. 옛날 외모시 공부할 때는. 지금도 아마 여기 이렇게 초심자라고 앉아 계시지만, 국제법 때문에 밤잠 못 이루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네. 심지어 어떤 분까지 왔냐면, 작년도에 이제 일순환 수강하신 분인데, 여성분인데, 여보, 7급 외무영사직 있잖아요, 외무영사직. 외무영사직을 8개월 만에 합격을 했어요, 8개월. 합격을 하고 이제 이걸 포기를 하고 국립외교원 시험을 봤어요, 국립외교원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 국제법이 완전히 그냥 이게 잘 안 됐나 봐. 아니, 외무영사직 보면 이제 이거 객관식이지만 과목이 있거든. 그래서 저랑 같이 상담하면서 이제 만났는데, 야, 왜 이렇게 어려워냐 했더니 이 친구가 얼마나 국제법에 노력을 했냐면, 이 신림동 강사님 국제법 과외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다 듣냐? 시간. 내가 깜짝 놀란 게 이 친구의 정열에 대해서. 하도 답답해가지고 제가 국제법을 읽었다는 거야. 옛날에 뭐 객관식으로 했으니까 기본 개념 잡혀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심지어 오후 저녁. 오후하고 저녁 강의를 동시에 들었대요. 그래서 이건 예를 들어 오후 강의는 A 강사님, 그 다음에 저녁 강의는 또 B 강사님. 들었다는 거야. 그 이전에 또 다른 강사님, 뭐 C 강사님 거 또 듣고, C 강사님 거. 그래도 안 되다는 거야. 그래도 안 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국제법만 생각하면 이게 골치가 아팠다. 물론 제가 잘난치지만 저랑 코드가 맞아가지고 저랑 같이 잘 지내고 있어요. 이게 국제법이 이게 벽이 쌓인 사람들 많이 봐요. 그리고 심지어 뭐냐면 작년도에 올해 이제 열심히 쫓아오는 수강생 하나 있는데, 중간에 이제 작년도에 다른 학원에서
다원에서 1년을 겪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말을 재밌게 해요. 재밌게 해요. 그러더니 저한테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저랑 2년은 이제 작년도 삼순환 8회 강의 때 맨 마지막에 하고 안 돼가지고 저랑 같이 이제 1순환 하는데 시험 성적표가 나왔어요. 시험 성적표. 시험 성적표가 나왔어요. 지금 저희 아마 종합반 듣고 있어요. 종합반 듣고 있는데 그래도 저한테 성적표를 보여줘요. 그랬더니 선생님 84점을 하셨어요. 경제학을 84점 하셨어요. 상당히 잘 봤죠. 그랬더니 근데 뭐 점수가 형편없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하는 얘기가 나한테 하는 얘기가 선생님 제 경제학을 갖고 합격할 걸 점수를 따져보니까 135점을 맞았네. 135점. 자기가 경제학으로 합격하려면 135점을 맞아야 된다. 왜 이게 혹인지 본인인지 이해가 안 간다는 게. 경제학 안 따져보나 봐요. 수험생들이 이게 자기 채점 전략에 대해서. 그래서 이 경제학에 대해서 아니 지금 국제법을 이게 잘 안 맞고 이걸 어떻게 이게 시험에 합격을 합니까 이게 그렇지. 그래서 이 친구가 요즘에 또 우리 프라임에 종합 봤는데 열심히 듣고 있어요. 국제법도 이렇게 열심히 듣고 있고 또 경제학도 이제 우리 프라임에 윤지훈 선생님인가? 윤지훈 선생님. 윤지훈 선생님 강의 역심히 들어가서 또 강사 역할 한 것 같더라고. 자기 옆에 동료들 막 가르치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물어봤어요. 내가 미안하지만 보통 이제 84점 정도 맞으면 상당히 고득점이에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제 84점 정도 맞으면 고득점, 웬만하면 강사를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이제 바꿨더라고요. 어떠냐 했더니 전 윤준 선생님에 대해서 너무나 만족한다는 거예요. 만족한다는 거예요. 이게. 만족한다. 그래서 하여튼 상당히 이해하기 쉽게 강의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가보니까 이것도 오지랖이 넓어서 그래요. 저는 이제 국제정치학에 아마 제가 어느 정도 다 이해하고 있지만 경제학은 옛날 공부한 건데 이 공부 방법론 측면에서 봤어요. 공부 방법론 측면에서 이렇게 고민을 좀 해봤어요. 이 친구가 나한테 경제학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예전에 90년대 때 1990년대 때 이제 경제학을 공부할 때 외모고시 보면서도 경제학을 깊게 공부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거시 국제경제학 이렇게 봐요. 보고 나서 플러스 알파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플러스 알파로 해가지고 화폐금융론하고 이게 이제 재정을 따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 이게 사실 재경행정고시에 별도의 과목으로 있거든. 별도의 과목으로 있는데 이거 갖다가 이제 교재들이 나왔으니까 저도 솔직히 고백하면 이 화폐금융론을 저도 봤어요. 화폐금융론 재정학까지 도저히 못 보겠다고. 화폐금융론을 자세히 보지는 않고 한번 읽어봤죠.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가지고. 근데 돌이켜 생각하면 이게 도움이 되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고민해야지 이런 걸 공부방법론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지만이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어요.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구체적인 고민. 제가 이제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못 하겠는데 나중에 이제 전반적인 국립의견 전반적인 공부방법은 개별적으로 공식적으로 얘기가 좀 애매해가지고 개별적으로 혹시 질문이 있으면 제가 이제 보니까 우연치 작년에도 하는 짓거리가 내가 작년에 가만 보니까 이게 여기 상담하면서 국제법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보니까 이게 어떻게 나라면 어떻게 접근하겠다라는 그런 공부 방문으로 제가 이제 수험생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시험에 관한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사람이에요. 다 겪은 사람이니까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은 그 수업 얘기를 좀 하겠다는 얘기예요. 다시 돌아온 거예요. 답안지 작성 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어요.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하겠다는데, 좀 설명드리면, 이분이 아까 말씀드렸죠? 고등학교 출신의 행정고시 합격자라고. 그래서 보면 첫 번째, 아까 어디서 끝났냐면, 쓸데없는 열등의식에 휩싸여서 자신감을 상실할 때 소극적으로 공부하는 것이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분하고 내가 좀, 잘하는데, 진짜 열등감 덩어리였어요. 열등감 덩어리. 이분도 이분이 자기 경험이야. 그래가지고 항상 자신감을 상실해가지고, 내가 과연 될 수 있을까? 내가 뭐라고 공격했냐면, 뭐하러 시험 공부하냐고 내가 대놓고 그랬어요. 그럼 그만둬야지. 그렇게 자신감 없어가지고 어떻게 합격하겠냐. 또 그 말 했다고 또 막 노발대발하고 하여튼 많이 싸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역사 공부의 또 중요성 얘기죠. 기초를 다진다는 의미에서 모든 사회가 그 기초가 되는 역사 공부를 이야기 세계사로 시작했다. 기초부터 탄탄히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급하게 마음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또 단기 합격을 얘기하면 여러분들 제가 이제 보면 제가 보통 이렇게 얘기 상황을 과장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여기서 저는 저 입장에서 과장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프라임 종합반 광고하기 때문에 상당히 과장이 많은 건 아니냐라는 식의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되게 싫어가지고 제가 이제 오면서 제가 원래 유튜브에서 강의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하기 전에 지난번 이순환 할 때 그 한 여학생이 있어요. 여학생이 있었는데 되게 열심히 공부하는 여학생이에요. 열심히 공부하는 여학생인데 이 여학생한테 진짜 내가 물어봤어요. 진짜로 그 1년 6개월 만에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들어오냐 했더니 처음에 믿는데요. 처음에 믿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한 두 달 해보면 아유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대요. 근데 이 친구는 그래도 포기를 안 하고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끝까지 해보는 데까지 해보겠다. 제가 맨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1년 차의 최고 강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떨어져도 좋다는 마음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떨어져도 좋다. 여러분들, 저 시험 공부가 2년, 3년을 흘러가잖아요. 그럼 실력이 분명히 늘어요. 그럼 무시 못해. 2년, 3년처럼 뭐 괜히 속칭 얘기하는 연차가 쌓여가지고 내공이 쌓여요. 연차가 쌓이고 내공이 쌓이면 그럼 뭐 점수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봐. 한 10년 공부해가지고 합격이 100% 보장된다면 10년 버티겠어 안 버티겠어? 버텨. 충분히 대한민국 외교관이라는 게 10년 버틸 만한 가치가 있다니까. 근데 10년을 버텨도 학교가 나는 보장이 없으니까 못 버티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1년 차의 최고 강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떨어져도 좋다는 거예요. 떨어져도 좋다고 하면서 그 범위를 최소화시켜버려요. 최소화시켜버리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 정확하게 쓰려고 이렇게 노력을 한다는 얘기예요. 암기도 정확하게 하고. 그러다가 또 다른 주변적 여건까지 부합시키면 합격을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미안하지만 이거에 기대하기는 너무 그 가능성이 약해. 제가 이거 고민을 해봤어요. 어떻게 되냐. 예전에 여러분 1990년대는 1년 6개월 만에 합격이 충분히 가능했어요. 왜 충분히 하냐면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이것 때문에 외모 시켰다 포기하려고 했어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어학이 두 과목이었어요. 어학이 두 과목이에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요즘같이 이제 유학파들 있잖아요. 유학 갔다 오신 분들 영어 잘해요. 영어하고 외국어 있잖아요. 여러분 보통 조기 유학 간 사람들이 영어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면 제2외국어도 다 잘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지금 현대 유학파가 90년대 시험 보면 이 두 과목에서 몇 점 나오는지 아세요? 이게 85점 이상이 나와요. 옛날에 그랬어요. 영어 막 88, 80점, 85점 나오고 제2외국어 뭐 심지어 막 뜬소문에 따르면 베트남어를 전공한 사람은 어디 나왔겠어요? 막 그 뜬소문. 외대 베트남어학과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베트남어 출제 교수 누구겠어요? 외대 교수님일 거 아니야. 그래서 베트남어, 이게 뜬소문. 베트남어 보면 무조건 우리 새끼들 해가지고 막 점수 퍼진다. 뭐 이런 농담도 돌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2외국어 잘 보는 사람들은 이거 전부 다 85점. 그게 나와요, 이게. 있어요. 이렇게 합격. 내가 아는 사람도 많아요. 많아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뭐야. 이게 조기 유학파들이 잘 안 돼요. 지금 그분들이 보는 시험은 대한민국 국립외교원 시험이야. 국립외교원 시험에는 룰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룰에 자기를 맞춰야 돼요. 룰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빠진 거예요? 제가 그분한테 뭐냐면 90년 되면 조기 합격한다 그랬어요. 조기 합격. 금방 합격한다. 왜? 어학에서 이렇게 나온다. 저 같은 사람은 옛날 외모 보고 싶을 때 이거 몇 점 맞는 줄 아세요? 이거 외국어? 독일어인데? 독일어? 이거 40점, 42점. 영어 몇 점 나왔겠다. 다른 사람 할 때 이게 70점 몇 개 안 났어요. 그럼 여기서 보통 몇 점 차이 나는데? 여기서 50점이 까요, 50점. 이런 사람들한테. 50점이 까인다는 얘기야, 50점이 까이면 내가 아무리 재주가 좋다 한들 나머지 이게 다 50점 이거 뚫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근데 내가 포기했잖아요, 외모시. 포기했다가 나중에 합격했어요. 인생 이제 행운이라는 게 어쩔 수 없어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여러분 조심해야 게 지금은 뭐냐면, 여러분 과목을 보면 실체 과목 3과목이잖아요. 실체 3과목에, 그 다음에 논술 두 과목이잖아요. 두 과목.
이 논술이라는 게 글쓰기 훈련이에요. 글쓰기인데, 근데 여러분들 보면 내가 깜짝 놀란 게, 이 논술 두 과목을 봤더니 한쪽에서 다 점수를 이렇게 공개해서 나한테 알려줬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20을 아예 전제를 하더라고. 마이너스 20을. 예를 들어, 이제 올해 카트라인이 60점인가 했잖아요. 60점, 그죠? 60점. 올해 카트라인이 60점인데, 이게 전술하면 두 과목, 통합 논술 1, 2가 있잖아. 합쳐서 50점 맞으면 이게 선방했다는 거야. 아, 이게 말이 되는가? 이게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는 거야. 아니, 지금 여러분들, 내가 수업 시간에 계시지만, 외교부라는 게 별게 없다니까요? 별난 동네가 아니야. 글 쓰는 동네. 글 쓰는 동네인데, 글 쓰는 동네. 여러분, 어학이 중요하냐? 아니면 글 쓰는 게 중요하냐? 문제보면, 100% 글 쓰는 게 더 중요해요. 난 이게 바뀐 이유를 알아, 이렇게. 제가 이때 들어갔잖아요. 이때 들어간 사람 아니야. 이렇게 바뀌는 게 맞아요. 뭐, 유학파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특히 요즘 분들은 또 기본적으로 막 영어하고 외국어를 갖다가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이 외국어 때문에 외교 업무 보는데 지장은 없어요. 결국 뭐냐면 이게 계속 써야 될 글쓰기 훈련이거든. 아니, 근데 이걸 포기하더라는 게 이걸 포기하고 아예 공부를 안 해. 그 현장 박치 한다는 거야, 현장 박치. 야, 현장 가면 다 알아서 한다는 거지, 뭐. 아,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되는 거야. 예를 들어, 1년 차는 상관없어, 1년 차. 1년 차는 지금 세 과목 공부하기도 힘들어 죽겠어요, 그죠? 뭐, 경제학도 공부하기 힘들고, 국제법도 공부하기 힘들고, 국제정책도 공부하기 힘들고. 1년 차 어쩔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공부 1년, 미안한 얘기지만, 1년만 하고 끝낼 거예요? 자, 1년 딱 해보고 안 되면 접어야지. 지금 접어. 1년 6개월 하고 안 되면 접어야지 할 생각들은 지금 접는 게 좋아요. 지금은. 그런 정신 자세 갖고는 안 돼요, 보면. 내 옛날에 외모시 합격하려고, 여러분들 내가 얼마나 외모시 공부할 때 힘들어가지고, 요 뒷동네 있죠? 뒷산 진짜 수십 번 올라갔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꼴릴까 하면서 막 수십 번 고민한 사람이야. 다 고민해요. 그런 고통을 요구하는 것이 고시 공부 그래. 여러분들도 마음 단단히 먹어야 된다니까요. 단단히 먹어야 돼요. 과연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계속 열등감 들고 밤에 잠도 못 이루고 또 지켜보는 부모님. 과연 제가 고시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또 도와줘야지 하는데 한 1년 반은 좀 희망을 갖고 도와주시죠. 근데 2년, 3년째 들어가면 이제 특히 이제 3년 넘어가면 이제 막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는 것이죠. 그럼 또 부모님과의 갈등 관계도 생기고 막 이래요.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이렇게 합격을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저께 유튜브 보니까 한 3사람 국립외교원 시험 합격한 3사람이 나와가지고 하는데 그분들이 제일 솔직하더라고. 빠른 사람이 4년, 그건 너무 빠른 사람이 4년, 6년, 8년인가 이렇게 나오고 대부분 유튜브 다 보시지 않았어요? 혹시 4년, 6년, 8년인가 해야죠? 얘기했죠? 그렇게. 그분들이 약간 좀 늦은 것 같고, 그렇게까지 갈 건 아니고, 그렇게 할 건 아니고.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이 합격하냐면, 이게 보면, 예를 들어 1년 6개월 만에 합격한 사람들이 가능성이 뭐냐면, 내가 가만히 봤어요. 가만히 봤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애들이야. 이게 이제 서울대라는 특징보다도 외교학과에 대한 특징이에요, 특징이. 여러분들 또 질문사항이 있는데, 정치 외교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과연 국립외교원을 갖다가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바람직합니까? 라고 어느 분이 질문하셨는데, 당연히 전공을 안 해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여러분들 보면, 시작점이 달라. 어떤 사람은 이공계 전공한 사람도 있어요. 이공계 전공한 사람들하고 아주 이미 외교학을 갖다가 체계를 잡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알겠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은 특히 이제 외교학과 같은 경우가 내가 왜 아냐면, 여러분들 정치 외교학, 서울대학교 말고 다른 대학에 정치 외교학 들어가는 사람들은 외교관 꿈을 안 꿨을 수도 있어. 뭘 보면 정치학을 보고 들어갔을 수도 있어. 그거 다 바뀔 수가 있는데, 이 외교학과 나온 친구들은 내가 옆과에서 다녀봐서 알잖아. 100% 외교학과에 지원한 이유가 뭐겠어요? 외교부 들어가려고 지원한다니까.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저기 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 친구들 보면 1학년 때부터 준비를 해요, 보면. 1학년 때부터 준비를 다 해. 필요한 것들, 국제법도 듣고 다 들어. 그래서 그래놓고 3학년 때 휴학을 하는 거야, 휴학을. 이미 이 3학년 때 휴학할 당시에 이미 다 어느 정도 다 돼 있어, 보니까. 말 들어봤더니 정규 선생님이 예전에 강의도 하시고 막 있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래서 이제 1년 6개월 이렇게 나온 거지, 1년 6개월.
1년 6개월. 아니, 이게 1년 6개월이 이게? 1년 6개월이 이게? 아니, 1년 6개월 보면 안 돼, 이게. 이 친구 뭐라 하면 상담해보면, 이 친구 이제 작년도에 상담했던 친구 중에 작년도에 0.5점 차로 떨어진 친구가 있어요. 총점에서. 떨어진 친구가 있는데 상담하니까 국제영차 어떻게 하려 했더니, 국제영차 천천히 하려고 합니다. 천천히. 그때 한 10월 달인가 상담했는데, 10월 달인가 11월 달인가 상담했는데, 국제영차는 뭐 당분간 안 하고 그냥 한 3월 달이나 4월 달 되면 그냥 천천히 그때 가볍게 보려고 합니다. 왜? 이미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나중에 했지만, 제가 아까 이제 외모고시 이제 포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통상직으로 돌렸다가 다시 이제 외모고시 합격했잖아요. 나중에 좀 이따 나와서 합격하는데, 이때 이제 국제정치학을 공부를 했는데, 국제정치학 안 하고 갔어요. 1년 동안 한 글자 안 나왔어요. 1년 동안. 그래도 방어가 돼요. 방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애초에 학교 다닐 때부터 이렇게 좀 관심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가능한 거예요. 이런 경우 아니고는, 1년 6개월 만에, 그러니까 특히 뭐 단기간에 합격이라는 게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돼요. 그렇다고 어렵다고 한다고 포기하면 그 영원히 포기하는 거야. 뭐 어떤 강점,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1년 차에 최고 강점 뭐라고 했어요? 떨어져도 좋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지만이 부담 없이 이제 공부를 하고 또 합격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느꼈어요. 떨어져도 이해에 대해서. 작년에 보면, 그러니까 이게 보면 작년도에 삼순환을 돌아가는데,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많이 인용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태국왕자라는 친구 있어요. 태국왕자. 꽤 많이, 오늘 또 써먹어요. 태국왕자라는 친구가 있는데, 잘생겼어요. 잘생겨가지고. 태국 영화배우 하고 싶었는데, 태국 영화배우보다 뭐가 낫겠어요. 태국왕자가 나가지고 내가 이제 태국왕자. 제 수업 듣는 사람들 궁금하다는 거예요. 얼굴 한번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친구 얘기를 하냐면, 작년도 이제 삼순환 때 기출문제 풀 때 왔어요. 근데 답안지를 쓰는데 정말 소설을 쓰고 있어. 소설. 근데 시험 두 달 남았는데 소설 쓴다라고 얘기하면 좀 좌절하잖아. 그러니까 참 지적하기가 조심스럽더라고. 지적하기 되게 조심스러워요. 여러분, 이게 지적도 시기마다 달라져요. 지적도 시기마다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 뭐냐면, 예를 들어 이순환 때. 얼마 전에 이순환 때인데, 그것도 우리 외교학과 여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여학생인데, 이 여학생에 대해서, 여학생한테 얘기할 때, 제가 이제 답안지를 하면, 평을 썼어요. 평가를 이렇게 쭉 해가지고, 첨삭을 안 하고 쭉 평가를 쭉 썼어요. 평가를 하려고 할 때, 개선점을 이렇게 쭉 쓰잖아. 한 4페이지 써가지고 개선점을 쭉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뭐 이렇게 잘못 썼다는 표현이 많겠지. 그랬더니, 이 친구가 쭉 듣다 하는 얘기가, 선생님, 저 집에 가면 울 것 같아. 이러더라고, 보니까. 이 친구가 못하냐? 작년도에 59점인가 맞은 친구예요. 59점 하는 친구예요. 예. 근데 이제, 시험 문제 앞두고는 이제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 얘기를 못 하는데, 근데 이 친구가, 나타났어. 이순환 때, 답안지 특강 때. 이순환 때구나. 근데 나타났더니, 그 전에 알고 있었지. 이제 원래는 공부한 지도 몇 개는 안 되는데, 피스햇이 작년에 막 연기가 되면서 행운으로 합격을 했다는 거야. 운빨로. 당연히 떨어질 거 알았는데, 막 뭐라도 해내려고 그쪽에서 외우려고 막 기출문제 외우고, 판례 외우고 막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봤냐 했더니, 시험 잘 봤냐 했더니, 60.4가 나왔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제가 아까 말씀했죠. 국제법 세 번째 문제 나름대로 적정했다고. 산문을 갖다가 좀 쓴 줄 알았어요. 그 산문 써가지고, 60.4 맞았냐 했더니, 이거는 아예 백지를 했대요, 백지.
왜 백지를 냈어? 내가 가르쳤잖아. 했더니, 선생님 가르쳤는데, 선생님, 선생님이 앞에, 설마 이런 게 나오겠습니까? 하면서 쭉 설명했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이거 원래 형사법리가 어려워요. 설마 이런 게 나오겠습니까? 쭉 설명하니까 자기는 이제 급해가지고, 나오는 중요한 쟁점만 해가지고, 그거 다 제껴버렸다는 거야. 제껴버리고 그냥 내가 얘기했던 기본 쟁점을 막 외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반가웠어요. 더 반가웠어요. 더 반가웠어. 야, 한 문제를 완전히 버리고, 한 문제를 완전히 버리고 두 문제만 써. 두 문제만 써도 뭐가 나오고 60점이 나온다는 거예요. 60점. 그 내가 이제 수업 시간에 들어보면 알겠지만 요번에 목표를 잡았어요. 목표를 잡은 게 뭐냐면 두 문제로 65점 맞자는 거예요. 두 문제로. 이게 뭐냐면 정확하게만 쓰면 충분히 고점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럼 두 문제를 65점 맞냐? 세 문제에 80점 맞냐? 여러분들 시험 공부할 때 보면 제가 공부를 해봐서 아는데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분량을 늘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범위가 설정해가지고 그 범위가 다 철저하게 딱 학습을 하면 상당히 괜찮은데 설마 시험이 나가면 불안하단 말이야. 제일 불안한 게 내가 안 본 데서 나오는 거 아니야? 이게 제일 불안하게 만들어요. 수험생. 내가 다 겪어봐서 알아. 근데 사실 그런 고민이 큰 의미가 없어. 여러분 만약에 이제 브리타가 나오잖아요. 브리타가 나오면 다 몰라. 다 모르는 데서 나오는 것이지 누군 알고 누군 모르다. 이런 데서 나오진 않아요. 그걸 브리타라고 하진 않아요. 브리타라고 하진 않아요. 내가 여러분들 막 놀리는 게 여러분 삼순환쯤 되면 막 자료교환을 해요. 강사님들이 막 자료교환. 내가 그 쓰잘데기 없는 짓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답안지 쓸 수 있으려면 1년 내내 충분히 이해하고 소화를 해도 답안지를 못 써. 그런데 여러분들 삼순환 때 막 맞아가지고 막 급하게 외운 거 눈에 발라놓고 간다고 그게 써줘? 절대 안 써줘. 절대 안 써줘. 내가 뭐라고 놀냐면 여러분들이 똑똑한 거 이해는 하는데 그 정도까지 똑똑하지 않다고 그랬어 내가. 삼순환 때 본 걸 갖다 삼순환 때 막 자료 나온 거 갖다 전혀 새로운 쟁점을 가볍게 스킵을 해가지고 그거 갖다 시험 답안지 그것도 사례용으로 응용돼서 나오는데 그걸 쓸 수 있다? 절대 그 정도 안 돼. 절대 안 돼.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적당한 범위를 설정해가지고 그걸 적당한 범위에서 나오는 걸 잘 써야 돼. 그냥 아무렇게 쓰면 안 돼. 두 문제 갖고 6점. 이 친구는 뭐야? 공부 경력이 짧다니까? 짧아요. 그래서 내가 시키는 대로 기본 쟁점 자기는 일단 외워야 된다니까 참 열심히 외웠대요. 열심히 판례도 외우고 법조문도 열심히 외웠다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그냥 썼다는 거야. 근데 이 친구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님, 국제법 답안지가 쓰기 제일 편하다는 거야. 왜 그러냐 했더니, 내 취지란 거야. 정확하게 암기를 해가지고 법조문과 관련된 내용하고 판례 요지를 정확하게 암기해서 쓰면, 점수를 주는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딱 더니 시험 끝나자마자 외우기 시작했다는 거야. 이 친구가. 암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나한테 뭐라고 하냐. 선생님, 제 판례책하고 기본 쟁점적인 책이 있어요. 그 수업 강의 때. 그거 다 외워가지고 선생님 삼순한테 만나 뵙는 게 어떻겠습니까? 열심히 외워라. 열심히 외워라. 이 친구 내가 보니까 이 스타일이 80점 나온 거야. 80점. 80점 내가 80점 예측한 사람도 있어요. 한번 나중에 물어봐요. 태우 왕자님 제 수업 듣는 사람한테 되게 유명해요. 80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면탈자 있죠, 면탈자. 그분도 이제 80점 가능성이 충분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이제, 소설 쓰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외교학과 나온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경제학은 이렇게 하면 좀 잘하더라고. 점수 따고, 잘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국제정치학이 잘 돼 있잖아. 그 다음에 이제 외교학과나 정치외교학 전공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다른 과 전공하는 사람들보다도 사회과학적 글쓰기 훈련이 잘 돼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래가지고 이 통합논술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절대 무시하면 안 돼.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무시하면 안 되고, 그러면 그 전공 안 하는 사람들, 어떡하냐.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노력을.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일단 실제 과목이 어느 정도 쌓이면, 실제 과목만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글쓰기 훈련 있잖아요, 이거. 통합논술. 통합논술도 훈련하기 좋아요. 좋은 게 뭐냐면, 일단 기출문제가 지금 이미 그때 쉬어보니까, 어때요? 이제 1년에 두 세트 200점이 나오잖아요. 그죠? 200점이 나오면 지금 1600점이 나왔다는 거냐. 그죠? 1600점. 50점짜리 몇 개 나온 거야. 50점 도대체 몇 개 나온 거야. 하여튼 20세트 나오잖아. 그럼 20세트만 써봐도 이게 글 쓰는 그 통합논술을 접근하는 그 훈련 틀이 잡혀요. 틀만 잡혀도 아까 얘기했듯이 마이너스 20이라는 얘기는 안 해. 마이너스 20이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그 무슨 실제법 지식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잖아. 글 쓰는 답안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훈련, 글쓰기 구성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걸 갖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일순환 끝나고 나서 뭐 하면 좀 한번 들여다봐요. 그러니까 통합논술과 관련된 문제라도 읽어봐.
아, 문제를 어떻게, 아무, 1년 내, 아예 시험 문제도, 1년 차 때는 시험 문제도 안 읽고 시험해 보는, 과거 기출 문제도 안 읽고 시험 보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 그런 거 하지 말고, 통합 논술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해가지고, 한번 문제를 한번 이렇게 읽어보고, 그 다음에 실제 지식사항에서 나라면 도상훈련, 쓰지 못하더라도 머릿속에서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런 것만이라도 훈련하고 가요. 그러면 거기서 20점이 올라간다니까. 여러분 20점, 여러분 나중 되면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은 진짜 1년 6개월 지난 다음에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 보고 나면 진짜 몇 점 때문에 뭐 5점, 6, 뭐 5점, 뭐 10점, 뭐 15점 이런 것 때문에 막 떨어진 사람 수두룩해요. 15점이면 너무 많이 떨어진 거고,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진 거고. 그러니까 그 20점 그 통합논술에서 20점 올리는 것들을 쉽게 절대 결코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별다른 노력 없이 암기와 관련된 노력 없이 본인이 이렇게 스타일로 이렇게 막 좀 그냥 여분의 시간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면 충분히 올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런 거 싫어하면 안 돼. 그런 거 하기 싫어하면 안 된다고. 왜 하기 싫어하면 안 되냐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 외교부라는 게 몇 번 얘기하면 별게 없어요. 글 쓰는 거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하고 이해된 상황을 갖다가 이해된 상황을 갖다가 이렇게 글로서 정리해서 보고하고 결제 맡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기 싫으면 외교부 들어가면 안 돼. 예. 이거 하기 싫으면 물론 이제 누구나 다 처음부터 잘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혼나면서 이렇게 좀 배우고 업그레이드되고 이런 것이지. 근데 그런 걸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외교부라는 게 집행부서라는 게 돈을 다루는 부서가 아니에요. 돈을 다루는 부서가 아니고 어떤 게 글쓰기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글쓰기 훈련이 다다. 그걸 갖다 즐길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즐길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부터 미리 즐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 잘할 수는 없어요. 항상 내가 또 소프트웨어는 얘기지만 외교부 분들이 예전에 보면 두 가지 열등감이 있었어요. 그러면 반기문 총장님도 예외가 아니에요. 첫 번째 영어. 옛날 분들 영어를 잘 못하잖아요. 영어에 대한 열등감. 두 번째 이제 글쓰기에 대한 열등감. 항상 자기 글은 뭐 부족해 보이죠. 그래서 그 열등감을 갖다가 평생 갖고 사는 거예요, 평생. 그 열등감을 이겨내려고 계속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과정이 외교부 생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건 없잖아. 항상 얘기하지만 영어에 대한 열등감은 없잖아요. 그죠? 영어에 대한 열등감 없으니까, 외국어에 대한 열등감 없으니까, 하나 남은 게 글쓰기인데, 글쓰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 평생 하는 거지. 예전에 글쓰기 최고봉이 뭐냐면, 제 대학교 후배인데, 지금 저 대사로 나가 있어요. 이름은 안 밝힐게요. 걔가 글을 쓰면, 보고서에서 향기가 난다. 보고서에서 향기가 난다. 보고서에서 향기, 이건 뭐 극단적인 국제법 80 몇 점 맞은 친구예요. 저기 시험 점수하고 큰 상관없고 원래 이렇게 정리를 잘해요. 정리를 잘하니까 그러니까 되게 잘 됐죠. 외교부에서 좋은 보직은 다 찾아가고 있고 뭐. 그래서 하여튼 그런 글쓰기를 갖다 미리 이제 생각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냐면 추천해 줬는데 보통 이제 신문 관련 이제 전문가 칼럼 있잖아요. 국제법이나 특히 이제 국제정책 관련. 국제정책이 이제 저기가 없잖아, 범위가 없으니까 신문 관련 이제 국제정책 칼럼 쓴 국제관계 전문 기자들이 쓴 것들이 있어요. 저널리스트인데 저널리스트의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되게 글을 쉽게 쓰려고 하고 상황을 갖다 명확하게 정리하려고 해요. 뭐 대학 교수님들은 워낙 학구적에서 상당히 읽기 힘든 글을 많이 쓰시지만 우리 저널리스트들은 그렇게 쓰면 안 돼. 그러니까 항상 저널리스트들이 국제정책 관련 주제를 쓰게 되면 그런 것들을 항상 뽑아서 읽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흉내를 내려고 해야 돼. 흉내를 내려고 되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갖다가 이렇게 겸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같이 1년 반 정도 같이 하시면 의외로 여기서 20점이 툭 올라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20점 올라가기가 쉬운 일이 아니야. 통합론술로. 다른 사람들 마이너스 20 할 때 나는 그냥 2분 맞추겠다. 평균 맞추겠다. 그럼 거기서 플러스 20 하면, 계산이 달라져요. 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친구들이 왜 상대적으로 조기 합격률이 많냐면, 별게 아니에요. 그 친구들은 예를 들어서 전략을 가만히 얘기해 들어보면, 마이너스 20이야, 저기도. 통합논술도 마이너스 20이야. 근데 그 친구들 어디서 그걸 보완하냐면, 저기서 보완해요. 경제학에서 보완해. 경제학은 다 잘 따, 여러분들 보면. 다 잘 따. 그래서 경제학하고 통합논술하고 이제 평균을 맞춰놓는 거야. 평균을 맞추면 두 과목이 남잖아요. 두 과목이 남는 게 뭐겠어요? 국제정책하고 국제법이잖아요. 근데 국제정책을 전공 안 하신 분들은 이 국제정책이 또 블랙홀이야, 이게. 그런 게 많이 들어왔죠. 국제정책 힘들다고. 근데 그 친구들은 그 친구들 국제정책 되게 쉽게 나온다니까. 쉽게 나와요. 쉽게 나오는 거. 쉽게 공부한단 말이야. 그럼 그 친구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국제법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국제정책하고 국제법에서 합쳐가지고 또 합격, 커트라인을 넘기는 거야. 그래서 이제 조기 합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러한 어떤 기본적인 스타팅이 다른다고 하면
다르신 분들은 국제정치 합격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제일 빠르냐면 통합논술 쪽으로 한번 접근 한번 해보세요. 자기가 이렇게 글 쓰는 거 정리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조금만 생각만 하면 돼요. 그래서 통합논술 쪽으로 이렇게 접근하시면 종합적인 점수, 목표를 갖다가 이제 마이너스 20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마이너스 20이 아니고 최소한 배. 그냥 평탄하게 커트라인을 맞추겠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합격 계산할 때 뭐 점수 폭이 상당히 달라져요. 예를 들어 뭐 예를 들어서 뭐 1년 차인데 막말로 얘기해서 뭐 저기 통합논술에서 딱 평타 맞춰놓고 그냥 병장은 다 잘하니까 플러스 10에서 15점 뭐 15점 딴다 그래. 커트라인에서 15점 딴다 그래. 그다음에 국제법 저와 함께 하면 플러스 15점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지금 플러스 30이지? 그러면 뭐야? 국제정치학에서 까먹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국제정치학에서 까먹어도. 왜냐면 국제정치학이 1년 차 때 잘 안 돼. 어쩔 수 없어, 그게.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1년 차 때는 그러니까 더 바람직하다는 얘기예요. 더 바람직하다. 그래서 절대 통합논술을 갖다가 이렇게 많은 시간 안 걸려요, 보면. 그러니까 통합논술 절대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시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제 공부가 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가능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딱 5분만 더. 너무 길어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보시면 제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분이 이제 맨 끝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썼어요, 이분이. 여기서 이제 제가 나와요. 그래서 보면 제 이제 시험 경력도 나오죠. 그래서 나의 경우에 35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무수한 사람을 만나고 사귀어 보았지만 정말로 의미 있는 만남은 10손가락에 꼽을 정도이다 하면서 보면 그중 나의 진정한 의미 있는 첫 만남은 외무고시 제 1차 합격 후 2차 스터디를 위해서 만났던 멤버들로서 도전과 좌절 그리고 합격이라는 비슷한 과정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던 그런 친구였다. 그 다음에 이제 스쳐 지나간 인연이고 두 번째로 나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만남은 행정고시 2차 시험장에서 만났던 이만복 씨와의 만남일 것이다. 어디서 만났다는 거예요? 행정고시 2차 시험장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행정고시. 왜 내가 행정고시 통상이로 만나면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50점 갭. 저 기억난다니까요. 저 독일어를 봤더니 그때도 몇 점 차이 안 떨었어. 1점, 총점 뭐 1점 차가 2점 차밖에 안 떨었어. 근데 딱 봤더니 답이 나오는 거야. 야, 이거 뭐야? 지금 독일어 나는 42점인데 잘하는 기본적으로 80점 이상 맞아야 된다고 제위로. 그럼 거기서 40점. 그럼 내가 영어를 뭐 특별하게 잘한 것도 아니고 영어도 마이너스 10점. 그럼 최소한 뭐야? 45점이 까인단 말이야. 마이너스 45점. 이러한 페널티를 안고 외무고시라는 게임을 진행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이건. 들어오면 안 돼. 절대 들어오면 안 돼. 그래서 이제 딱 버렸어요. 딱. 그냥 버리자. 버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행정고시 지금은 이제 시험 날짜가 똑같아요. 외무고시하고 저기 뭐 국립외교원하고 똑같지만 그때는 시험 날짜가 달랐어요. 시험 날짜 달라서 그래서 얘가 4월에 2차 외무고시 2차예요. 그다음에 1월 말인가 저기 외무고시 1차예요. 그다음에 되게 8월인가 그래요. 8월 말에 행정고시 2차가 있었어요. 행정고시.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그 옛날에 유예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2014년도에 1차 합격하면 1차 합격을 하게 되면 2015년도 2차를 볼 수가 있었어요. 2차. 물론 2014년도에도 2차 합격하는 거고. 지금 보면 뭐야? 여러분 면탈자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면탈자분들은 뭐야? 1차 안 보죠? 그래서 한 번 이렇게 기회를 더 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1차 시험은 실체 과목이에요. 지금 피셋이지만 그때 뭐 영어 있고 영어 뭐 헌법, 뭐 국제 뭐 영어 헌법, 뭐 국사 문화사 이런 것들 다 실체 과목을 보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당시 행시 1차에 막 합격한 상태죠. 운이 좋았어요. 외무고시 2차 딱 보니까 야, 이게 좀 독일어 너무 못 쓴 것 같아가지고 떨어질 것 같았어. 그래서 야, 행정고시를 바꾸자 해가지고 잽싸게 행정고시 1차를 봤어요. 그래서 행정고시 1차 합격을 했죠. 그래서 이때 이제 2차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당시 행시 1차가 막 합격한 상태에서 2차 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던 나는 시험장에서 다른 사람들은 한 자라도 더 보려고 쉬는 시간에 열심히 책을 보는 와중에 별 할 일이 없이 복도를 빈둥거리면서 말동무를 찾고 있었다. 이분이 빈둥거려서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만복 씨도 그때 외무고시 2차에서 떨어진 충격에서 아직 헤어나지 못해. 이건 과장이고. 떨어진 거 맞지. 다시 한번 2차에서 떨어진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해 복도 끝 베란다에서 담배만 뻑뻑 피워대며 말동무를 찾고 있었다. 말동무 찾은 건 아니고 그냥 뭐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빡빡 담배 피우고 있었어요. 근데 오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이제
그때 그에게 다가가 신림동에서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지 않느냐며 인사를 건넸다. 또한 그 또한 그런 것 같다며 심심한데 얘기 좀 하다가 들어가자. 심심하잖아. 밤낮 공부할 때 나 안 하려고. 그래서 그렇게 시험 기간 내에 어울리다가 시험이 끝나자 고의는 아니었지만 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소식도 모르게 지내다가 2차 공부에 들어갈 무렵 우연히 신림동에서 그를 만났다. 다시 만났다. 우연히 다시 만난 게 아니라 내가 공부하고 있는데 찾아왔다니. 찾아왔잖아. 독서분이. 찾아왔다니.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같이 공부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독서실에서 자리 잡고 공부를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부 과정에서 그가 만든 국제법 요약노트. 야, 이때부터 국제법과 인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약노트를 제공받았으며 그것은 정말 유용했고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국제법 고득점을 합격해서 이건 뒤에 나와요. 그래서 그와 몇 달간 공부를 하다 보니 나보다 나이가 2살 어리고 제가 2살이 어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외무고시에 대한 미련과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외무고시를 시험 삼아 응시했다가 1차, 2차, 3차를 거듭 합격하는 행운을 잡았다. 뭐였어요? 시험 삼아 응시했다. 시험은 내가 아까 얘기했죠? 아까 제가 이 경험 때문에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1년차한테. 1년차 최고 학점 뭐라고 했어요? 떨어져도 좋다는 거죠. 이게 왜 이게 가능했냐면, 진짜 웃기는 일인 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가상예지만 2014년도에 이제 1차를 합격했어요. 1차 행정고시 합격했어요. 그럼 이제 2015년도 2차를 준비하잖아. 그죠? 2015년도에 이제 2차 행정고시인데 이게 이제 8월이에요, 8월. 저게.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참 사람이 인생에 알 수 없는 게 2015년도죠, 2015년도에 제도 개편이 있어요, 제도 개편. 고시 공부, 외무고시에 대한 과목 개편이 있어요, 외무고시 과목 개편. 외무고시 과목 개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학 편중이 너무 심하다고 해가지고, 왜 어학 편중이 너무 심했냐면, 들어보면 어문 계열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 당시에 보면. 그래서 보면, 어학 편중이 너무 심하다고 해가지고 아예 제대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바꿨냐면 제2외국어를 없애버리지는 못하고 그건 그래서 어학을 선택을 했어요. 어학을 선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학을 선택 안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학을 선택 안 하는 대신 뭐가 선택했냐면 행정법 선택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행정법. 그럼 제가 지금 뭐로 바꿨다고 했어요? 행정고시로 바꿨다고 그러잖아. 행정고시 바꿨을 때, 이 행정고시는 뭐예요? 행정법 필수예요. 행정법 필수. 행정법 필수. 그러니까 당연히 행정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해가 바뀌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예를 들어, 보면, 저기 외무고시 1차를 다시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외무고시 1차. 외무고시 1차 객관식이지만, 이게 5과목을 공부했다니까? 5과목. 헌법을 공부해야 되고 국사 문화사를 공부했어야 돼요. 5과목을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4월 달인가에 2차가 있어요. 4월인가에 2차가 있는데 2차 지금도 비슷할 거야. 지금 외무고시하고 그때 통상직하고 과목 차이가 2과목 차이가 나요. 2과목. 2과목을 더한다는 건 정말 힘들어요. 거기다 뭐예요? 5과목. 걔까지. 야, 이걸 봐야 되나 하는데, 하여튼, 약간 미련이 남아있었지, 미련이. 그래서, 이거 봐버린 거 아니냐, 1차를. 1차 봤더니, 공부도 많이 안 하고 갔어요. 돌고도 합격을 해버린 거야. 야. 합격자 발표 조사 나왔어요, 합격자. 근데 여기서 고민이 또 시작된 거야. 여기서 고민이. 또, 야, 이걸 봐야 되냐, 이거. 왜냐면, 국제정치학은 나한테 전혀 쓸모없는 과목 아니에요. 그죠? 지금 메인 타깃이 뭐야? 이거 통상직이잖아. 그죠? 통상직에 국제정치학 없어요. 근데 또 하나 뭐 있었어. 하여튼 야, 이걸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안 가려고 했죠. 안 가려고. 에이, 안 가자. 잘못하다 행정고시 떨어지면 큰일 난다. 안 가려고 했는데, 주변에 이제 그 당시에 내 주변에 그때 사법시험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았거든. 그리고 또 더 웃긴 건 뭐냐면, 그 당시에 학원 시스템이 없었어요. 학원 시스템이 없어가지고, 모의고사가 없었어요. 모의고사가. 뭐라도 모의고사 훈련이라도 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좋잖아, 이거. 그래서 외무고시나 보러 가지고 모의고사 보는 거. 과목에 3과목인가 4과목 겹치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나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시험 삼아 간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국제정치학 1년 동안 안 보고 갔다고. 국제정치학이 들어오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지금 안 들어오지. 안 들어오지.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 삼아 갔다니, 시험 삼아. 그래서 시험 삼아 응시했다가 1차, 2차, 3차를 갔다가 거푸 합격한 행운을 잡았다니. 3차 딱 합격하고 나니까 시험, 행정고시가 2달 남았어.
내가 이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 시험 공부하는 거예요. 안 해. 포기하고 여기 못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지금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외모고시를 시험 삼아 응시했다가 1차, 2차, 3차를 거듭 합격하는 행운을 잡았다. 그러자 원래 목표였던 행시 국제통상은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결국 7, 8개월간의 공부하다가 시험을 나 혼자 보게 되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가 포기하게 되자 강력한 경쟁자 한 명이 없어졌다는 약간의 안도감. 스타일 하면 내공에서 상대가 안 됐어. 나한테 딱 시험 끝나네. 만복씨, 저 시험 보지 말아달라는 거야. 볼 생각도 별로 없었거든. 볼 생각도 별로 없었는데, 보지 말아달라는 거야. 하더니, 안 보면 뭐 해줄 건데. 제가 학교 가면 술 많이 사주겠대. 많이 사주겠대. 이미 안 보기로 마음 결정해서 알았다고. 그래서 그 사람의 부탁을 받아가지고 시험을 안 본 것이냐, 위장을 딱 했죠. 진짜 안 봤죠? 그래서 합격을 딱 했어. 이 양반이 합격했지. 이 인세로 하여튼 수천만 원인가를 받았어, 선물에. 그거 다 나랑 같이 술 마셨어요. 그래서 하여튼, 보시면 그가 포기하게 되자 강력한 경쟁자 한 명이 없었다는 약간의 안도감과 동지가 없어져서 혼자서 고군분투해야 한다. 여러분도 고군분투해야 돼요. 고군분투한다는 섭섭한 마음이 동시에 나를 엄습했다는 얘기예요. 같이 공부하는 동안 소주병을 꽤나 비우면서 나의 성격이나 공부 습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열등감 덩어리였다고. 건드리면 터졌어요. 그래서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적해주고 충고해 주었던 그에게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 영원히 좋은 친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분들도 이분도 은퇴하고 지금 공기업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말씀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시험이라는 게, 이렇게 행운적 요소도 있어요. 행운적 요소. 근데 행운적 요소는 노력하는 사람한테, 찬스로 다가오는 것이지, 노력 안 하면 절대 안 해요. 부모님 계신 분인데,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얼마나 착한 아들이었냐 하면, 시험을 보는데, 나중 되면, 나도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도 받지만, 부모님 스트레스가 장난이에요. 여러분들 뭐 좀 있으면 이제 부모님들이 또 교회에 다니시면 백일기도 하고 절에 다니시는 분들 백일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얘기를 안 했어. 부모님한테 이제 행정고시 본다고 얘기하고 외모고시 본다는 얘기를 안 했어. 왜냐면 바닥 떨어질 수 있잖아. 그래가지고 근데 합격자가 6월에 합격자가 발표가 났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8월에 시험 보면 부모님들이 보통 한 2달 전부터 긴장하잖아. 긴장해가지고 또 어디 가서 또 이제 불공 드리려고 또 찾아가고 계신 데 가가지고 내가 딱 나타나가지고 합격했습니다 했더니 우리의 부모님 말씀만 시험 8월달 아니야. 미리 땡겨서 합격했습니다라고 해가지고 만세를 불렀던 기억이 난다는 얘기야. 운때가 좀 맞아야 되는데 운때가 맞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그래서 하여튼 과목에 대한 특성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과목에 대한 특성을 무시 못한다는 거예요. 무시 못한다는 얘기야. 제가 만약에 독일어가 유지됐으면 이 시험에 합격했겠어요? 절대 합격하지 못해요. 그래서 행정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합격이 가능했고 그것에 맞춰서 또 공부를 한 거죠. 맞춰서 공부했다는 얘기예요. 이 어왕 니들만 80점 하냐? 행정법 여러분 있잖아요. 그 법 과목이 사법시험, 법학시험 아니면 점수 퍼줘요. 여러분들 보면 국제법도 퍼주는 거예요. 나도 못지않게 80점, 80점 가까이 맞았던 것 같아요. 이때 행정법을. 그러니까 안 떨어지지. 그래서 그 과목이 갖고 있는 특성을 무시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국립외교원 준비하시는 분들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뭐예요? 통합논술을 갖다가 현장 박치한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시험 합격하는 그날까지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1년 차잖아요. 1년 차인데 1년 차의 가장 큰 강점 뭐야? 큰 강점. 떨어져도 좋다는 마음에. 근데 필셋은 붙어야지. 필셋은 붙어야 되는 거고 2차 과목에 대해서 괜히 그냥 조바심 내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제대로 한번 응시를 한번 해보겠다. 제대로 내 실력이 어느 정도 테스트인지 응시를 한번 해보겠다. 가장 좋은 교훈점은 뭐냐면, 물론 합격하면 제일 좋지만, 가장 좋은 그 차선책은 뭐냐면, 교훈을 얻어야 돼요. 대표님 케이스가 뭐냐면, 답안지 특강 때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답안지 특강 때 만난 친구인데, 되게, 만났더니, 나랑 어떻게 인연맺냐 했더니 내 판례 강의를 들었다는 거예요. 판례 강의를 들었는데, 얘기했더니, 그럼 어떻게 앞으로 국제법 공부할 거냐 했더니 자기가 국제법을 나랑 실체 과목을 공부한 건 아니고 65점을 맞았다는 거예요. 작년에 65점을 맞고 그다음에 끝나고 나가지고 판례 강의를 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려고.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 국제법 수험 전략은 간단하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쟁점 도출을 그냥 기존에 만족을 하겠다는 거예요. 만족을 하고 거기 플러스 판례를 잘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기 답안지를 보니까 판례를 못 썼다는 거야. 내가 얘기한 대로. 근데 자기가 생각해도 거기다가 판례만 잘 쓰게 되면 한 10점, 15점이 쭉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중에 65점 맞았거든,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65점 맞는데, 그다음 이 친구 머릿속에 계산이, 자기가 썼던 그 답안지에다가 플러스 판례를 갖다가 좀 더 풍족하게 써가지고 한 10점 이상 올리자. 충분히 10점 올라가요, 여러분들 보면.
판례가 10개 이상 쓰는데 2줄짜리 쓰는 거하고 4줄짜리 쓰는 거하고 판례 점수가 달라요. 그래서 10점 이상 올리자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판례 공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번 국제법을 갖다가 오늘 잘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교훈을 얻어야 돼. 그 교훈이 그게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지만 자기한테 공부에 대한 방향성이 딱 있잖아. 딱 있잖아. 그래서 그런 교훈이라도 얻으면 되게 좋다는 거예요. 되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1년 6개월 한 생활에 대해서 꼭 반드시 합격하겠다는 조바심 내지 마시고 좀 큰 기간. 제가 보통 얘기할 때 2년 6개월 잡아요. 2년 6개월 정도 생각하고 가라. 왜냐면 핀셋 한번 떨어질 수도 있지 뭐. 2년 6개월 생각하면서 그 과정 안에서 2년 6개월 뒤 다가온 시험에 대해서는 반드시 뚫고 올라가야 돼요. 반드시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 뚫고 올라갈 때 여러분들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뭐예요? 통합논술이야, 통합논술. 초창기 1년차 때는 실체지식 쌓느라고 통합논술에 대해서 눈이 안 가겠지만, 눈이 가려고 막 노력을 해요. 자꾸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려고 문제라도 한번 읽어보고, 문제를 한번 읽으면서 좌절도 하는 거죠. 너무 길어진 것 같은데. 제 국제법과 관련된 강의는 저기 소개는 해서 끝내도록 했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